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말 충격적이고 가슴 아픈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5시간이 넘는 긴 이야기가 될 겁니다. 하지만 끝까지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우리 사회의 어두운 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부모님, 우리 조부모님이 당할 수도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는 실제 사건들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것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이름과 장소와 세부사항은 모두 바꾸었습니다. 하지만 사건의 본질은 실제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저는 15년간 탐사보도 기자로 일해왔습니다. 수많은 사건을 취재했습니다. 부정부패, 살인사건, 사기극. 다양한 어둠을 파헤쳤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만큼 저를 분노하게 하고 슬프게 하고 무력하게 만든 사건은 없었습니다. 취재하면서 몇 번이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인간이 어떻게 이럴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제1부 한 통의 전화. 모든 것은 한 통의 전화에서 시작되었습니다. 2019년 3월 어느 날이었습니다. 저는 방송국 탐사보도팀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제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보통 모르는 번호는 잘 안 받는데 그날따라 받았습니다. 운명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여보세요? 전화기 너머로 떨리는 여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기자님이세요? 탐사보도팀 기자님 맞으시죠? 네, 맞습니다. 어떻게 전화하셨어요? 잠시 침묵이 있었습니다. 숨소리가 거칠었습니다. 긴장한 것 같았습니다. 무서워하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저 제보하려고요. 근데 무서워요. 저 죽을 수도 있어요. 저는 긴장했습니다. 죽을 수도 있다니 무슨 일이에요? 천천히 말씀해 보세요. 그녀는 한참 망설였습니다. 주변을 살피는 것 같았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문 닫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화장실에 숨어서 전화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 요양원에서 일해요. 요양보사예요. 3년째 일하고 있어요. 근데 더 이상 못 참겠어요. 여기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사람들이 알아야 해요. 무슨 일이 벌어지는데요? 그녀의 목소리가 더 낮아졌습니다.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때려요. 굶겨요. 기저귀 안 갈아줘요. 묶어놔요. 하루 종일 침대에 묶어놔요. 소리 지르면 입도 막아요. 죽어가는 분들도 있어요. 저도 처음에는 몰랐어요. 나중에 알게 됐어요. 그리고 무서워서 참았어요. 근데 이제 더 이상 못 참겠어요. 어제 할머니 한 분이 돌아가셨는데 너무 이상해요. 그냥 넘기면 안 될 것 같아요. 저는 펜을 들고 메모하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어디 요양원이에요? 이름이 뭐예요? 그녀는 대답했습니다. 경기도에 있는 해뜨는 요양원이에요. 저는 김수진이라고 해요. 가명이에요. 실명은 아직 말씀드리기 어려워요. 저는 물었습니다. 만나서 자세히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녀는 망설였습니다. 무서워요. 원장이 무서운 사람이에요. 제가 신고하면 죽여버린다고 했어요. 진짜로 죽일 수도 있어요. 그런 사람이에요. 전에 다른 직원이 신고하려다 들켰는데 그 후로 그 직원 못 봤어요. 그냥 사라졌어요. 어떻게 됐는지 아무도 몰라요. 저는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그 정도예요. 네, 그 정도예요. 여기 조폭이랑 연결돼 있어요. 원장이 그쪽 사람이에요. 무서워요. 진짜 무서워요. 근데 어르신들이 너무 불쌍해요. 매일 맞고 굶고 있는데 아무도 모르잖아요. 가족들도 몰라요. 제가 말 안 하면 영원히 모를 거예요. 저는 말했습니다. 제가 보호해드릴게요. 신원을 철저히 비밀로 할게요. 어디서 만날까요? 사람 많은 곳으로 할게요. 그렇게 약속을 잡았습니다. 다음 날 저녁 서울역 근처 커피숍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녀가 퇴근하고 올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한참 동안 가만히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요양원 학대 취재는 예전부터 하고 싶었던 주제였습니다. 하지만 내부 제보자가 없어서 접근이 어려웠습니다. 이제 문이 열린 것입니다. 제2부 제보자와의 만남. 다음 날 저녁 저는 약속 장소에 먼저 도착해서 기다렸습니다. 구석자리를 잡았습니다. 주변을 살필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혹시 미행이 있을지 몰랐습니다. 그녀가 올까 걱정이 됐습니다. 무서워서 도망칠 수도 있었습니다. 마음이 바뀔 수도 있었습니다. 밤새 고민했을 것입니다. 가족도 있을 텐데 위험을 감수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7시가 조금 넘어서 한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30대 중반쯤으로 보였습니다. 작은 키에 마른 체형이었습니다. 피곤해 보이는 얼굴이었습니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었습니다. 며칠 못 잔 것 같았습니다. 모자를 푹 눌러 쓰고 있었습니다. 선글라스도 끼고 있었습니다. 신원을 숨기려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두리번거리며 누군가를 찾았습니다. 저는 손을 들었습니다. 그녀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주변을 살피면서요. 마치 쫓기는 사람 같았습니다. 김수진 씨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선글라스를 벗었습니다. 눈이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울었던 것 같았습니다. 주변을 다시 한번 살피며 앉았습니다.
불안해 보였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 올려놓은 손이 계속 떨렸습니다. 저는 커피를 주문했습니다. 따뜻한 거요. 그녀에게도 권했습니다. 뭐 드실래요? 그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그냥 물이요. 저는 물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기다렸습니다. 그녀가 먼저 말할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재촉하면 안 됐습니다. 마음의 준비가 필요했습니다. 물이 오고 나서 그녀가 입을 열었습니다. 어디서부터 말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너무 많아요. 3년간 본 게 너무 많아요. 머릿속에서 정리가 안 돼요. 처음부터 말해주세요. 천천히요. 제가 다 들을게요. 시간 많아요. 급하지 않아요. 그녀는 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손이 계속 떨려서 물이 조금 쏟아졌습니다. 휴지로 닦으며 말했습니다. 저 원래 간호조무사였어요. 병원에서 일했는데 결혼하고 애 낳고 그만뒀어요. 아이가 어렸을 때는 집에서 돌봤어요. 애가 초등학교 가니까 다시 일하고 싶었어요. 근데 병원은 밤 근무가 많잖아요. 3교대라서요. 애 봐야 하니까 힘들어서 요양원 알아봤어요. 낮에만 일하면 되니까요. 야간은 따로 사람이 있으니까요. 그렇게 해 뜨는 요양원에 취직했어요. 2016년이었어요. 면접 볼 때는 괜찮아 보였어요. 원장이 친절하게 굴었어요. 어르신들 가족처럼 모신다고 했어요. 시설도 깨끗해 보였어요. 로비에 꽃도 있었고요. 어르신들 웃고 계셨어요. 좋은 곳인 줄 알았어요. 저는 물었습니다. 근데 아니었어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니었어요. 완전히 다른 곳이었어요. 지옥이었어요. 제3부 마이너스 첫 번째 충격. 그녀가 계속 말했습니다. 처음 한 달은 정말 괜찮았어요. 그냥 평범한 요양원 같았어요. 할머니 할아버지들 씻기고 밥 먹여드리고 기저귀 갈아드리고 산책 모시고 그런 일이었어요. 힘들긴 했지만 보람 있었어요. 어르신들이 고맙다고 하시면 뿌듯했어요. 손 잡아주시면 따뜻했어요. 잘 왔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상한 점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어요. 제가 들어간 지 한 달쯤 됐을 때였어요. 저는 물었습니다. 어떤 게 이상했어요? 그녀는 대답했습니다. 어르신들이 무서워하더라고요. 특정 직원들을요. 특히 박정희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10년 넘게 일한 베테랑이에요. 반장이라고 불렀어요. 그 사람이 오면 어르신들이 확 달라졌어요. 눈을 피하고 몸을 웅크리고 그랬어요. 말도 안 하고요. 숨죽이고 있었어요. 숨소리도 안 내려고 하는 것 같았어요. 처음에는 치매라서 그런가 했어요. 치매 어르신들이 종종 그러시거든요. 특정 사람을 무서워하기도 하고요. 아들을 아버지로 착각하시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냥 넘어갔어요. 근데 아니었어요. 무슨 일이 있었어요. 그녀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날을 떠올리는 것 같았습니다. 손을 꽉 쥐었습니다. 손가락이 하얘졌습니다. 어느 날 밤이었어요. 저 야간 근무 대타로 들어갔어요. 원래 주간만 하는데 그날 야간 담당이 갑자기 못 온다고 해서요. 집에 전화해서 남편한테 아이 좀 봐달라고 하고 남았어요. 밤 10시쯤이었어요. 2층 치매병동에 갔어요. 기저귀 상태 확인하러요. 근데 복도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어요. 쿵쿵 소리랑 비명 소리요. 처음에는 뭔지 몰랐어요. TV 소리인가 했어요. 근데 아니었어요. 사람 소리였어요. 진짜 비명이었어요. 저는 긴장하며 물었습니다. 뭐였어요? 그녀는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박 반장이었어요. 할머니를 때리고 있었어요. 치매 할머니요. 이순자 할머니라고 80대 후반이셨어요. 치매가 심하셔서 말도 잘 못하시는 분이에요. 기저귀 차시는 분이에요. 걷지도 못하셔서 휠체어나 침대에만 계신 분이에요. 그 할머니를 때리고 있었어요. 주먹으로 얼굴을 때렸어요. 뺨을 때리고 머리를 때렸어요. 할머니가 소리 지르니까 입을 막았어요. 손바닥으로 입을 틀어막고 계속 때렸어요. 왜 밥을 안 먹냐고 왜 말을 안 듣냐고 소리 지르면서요. 이 늙은 것이 왜 말을 안 들어 그랬어요. 입 벌려 밥 먹어 그랬어요. 할머니가 고개를 돌리니까 머리채를 잡았어요. 하얀 머리를 잡아당겼어요. 머리카락이 뽑혔어요. 하얀 머리카락이 손에 들려 있었어요. 저는 경악했습니다. 어떻게 하셨어요? 그녀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얼어붙었어요. 너무 충격이라서요. 멍하니 서 있었어요. 다리가 안 움직였어요. 머리가 하얘졌어요. 이게 현실인가 싶었어요. 꿈인 것 같았어요. 악몽인 것 같았어요. 그때 박 반장이 절 봤어요. 눈이 마주쳤어요. 저 무서웠어요. 그 눈이 너무 무서웠어요. 아무렇지도 않은 눈이었어요. 죄책감 같은 거 없었어요. 그냥 귀찮다는 눈이었어요. 방해받았다는 눈이었어요. 그 사람이 뭐라고 했어요? 그녀는 대답했습니다. 씩 웃더니 그러더라고요. 처음 보지 적응하면 너도 이렇게 돼. 그리고 가까이 오더니 귓속말로 그랬어요. 원장한테 말하지 마. 말해봤자 소용없어. 다 알아. 그리고 나한테 말하면 너도 이렇게 될 수 있어. 알았지? 저는 물었습니다. 협박한 거예요. 네, 협박이었어요. 그 눈빛이 진심이었어요.
저 진짜 무서웠어요. 토할 것 같았어요. 화장실 가서 토했어요. 진짜로요. 저녁에 먹은 거 다 토했어요. 그리고 울었어요. 화장실에서 30분 넘게 울었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제 사부 마이너스 일상이 된 폭력. 저는 물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어떻게 하셨어요? 그녀는 대답했습니다. 아무것도 못했어요. 무서워서요. 다음날 출근했는데 박 반장이 멀쩡히 일하고 있었어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요. 저한테 아침 인사도 했어요. 웃으면서요. 소름 돋았어요. 이순자 할머니 상태를 봤어요. 얼굴에 멍이 있었어요. 입술이 터져 있었어요. 근데 기록에는 침대에서 떨어지셨다고 적혀 있었어요. 낙상이라고요. 거짓말이었어요. 제가 봤는데 맞은 거였어요. 저는 물었습니다. 그런 일이 자주 있었어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거의 매일이었어요. 제가 그날 이후로 주의 깊게 보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보이더라고요. 여기저기서요. 저만 몰랐던 거예요. 다들 알고 있었어요. 다들 하고 있었어요. 신입인 저만 몰랐던 거예요. 그녀는 구체적인 사례들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3년간 목격한 것들이었습니다. 사례 1 이순자 할머니. 이순자 할머니요. 제가 처음 목격한 피해자예요. 80대 후반이셨어요. 알츠하이머 치매 중증이셨어요. 말씀을 거의 못하셨어요. 가끔 단어 몇 개 하시는 정도요. 엄마 밥물 이런 단어요. 문장은 못 만드셨어요. 거의 매일 맞았어요. 밥 안 먹는다고 맞고 소리 지른다고 맞고 기저귀 더럽힌다고 맞고 그냥 짜증난다고 맞고요. 이유 없이도 맞았어요. 박 반장이 제일 심했어요. 그 사람은 할머니를 인간으로 안 봤어요. 물건처럼 봤어요. 짐처럼요. 귀찮은 존재로 봤어요. 죽으면 편하겠다고 말하는 걸 들은 적도 있어요. 때리는 방법도 다양했어요. 손바닥으로 뺨을 때렸어요. 찰싹찰싹 소리가 났어요. 주먹으로 머리를 때렸어요. 둔탁한 소리가 났어요. 발로 찼어요. 엉덩이를 발로 걷어찼어요. 물건으로도 때렸어요. 빗자루로 등을 때렸어요. 슬리퍼로 얼굴을 때렸어요. 걸레로 얼굴을 때린 적도 있어요. 더러운 걸레로요. 한 번은 밥을 안 드셔서 숟가락으로 입을 강제로 벌렸어요. 이가 없으시니까 잇몸에 숟가락을 밀어 넣었어요. 잇몸에서 피가 났어요. 그래도 계속 밀어 넣었어요. 밥을 억지로 입에 넣었어요. 할머니가 기침하면서 뱉어내셨어요. 그랬더니 더 화가 나서 뺨을 때렸어요. 왜 뱉어먹으라고 그랬어요. 밥이 기도로 들어가서 살에 드셨어요. 기침을 심하게 하셨어요. 얼굴이 빨개지셨어요. 질식할 뻔했어요. 저는 물 갖다 드렸어요. 그랬더니 박 반장이 저한테도 뭐라고 했어요. 쓸데없는 짓 한다고요. 저거 하나 죽으면 어차피 새로 들어온다고요. 저는 물었습니다. 할머니 얼굴에 항상 멍이 있었겠네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항상요. 파란 멍검은 먹노란 멍, 보라색 멍 색이 여러 개였어요. 치유되기도 전에 새로 생기니까요. 눈 주변이 항상 퉁퉁 부어 있었어요. 입술도 자주 터져 있었어요. 가족이 면회 오면 화장으로 가렸어요. 파운데이션 발라서요. 가리고 옷도 긴 거 입혔어요. 팔다리 멍 안 보이게요. 그래도 다 안 가려져서 물어보면 넘어지셨다고 했어요. 치매라 많이 넘어지신다고요. 가족들은 믿었어요. 왜 안 믿겠어요. 요양원을 믿고 맡긴 거니까요. 그 할머니 눈이 잊혀지지 않아요. 처음에는 무서워하는 눈이었어요. 직원들 오면 벌벌 떠셨어요. 몸을 웅크리셨어요. 손으로 얼굴을 가리셨어요. 맞을 줄 알고요. 조건반사였어요. 누가 다가오면 맞을 준비를 하신 거예요. 근데 나중에는 아무 표정 없는 눈이 됐어요. 포기한 눈이에요. 삶을 포기한 눈이에요. 맞아도 반응이 없었어요. 소리도 안 지르셨어요. 그냥 맞고 계셨어요. 로봇 같았어요. 사람이 아닌 것 같았어요. 영혼이 나간 것 같았어요. 그러다 돌아가셨어요. 작년에요. 폐렴으로 돌아가셨다고 했는데 사실 굶어서 죽은 거예요. 영양실조로 면역력이 떨어져서 폐렴 걸린 거예요. 학대가 원인이에요. 살인이나 마찬가지예요. 사례 2 김영호 할아버지. 김영호 할아버지요. 70대 후반이셨어요. 파킨슨병 있으셨어요. 손이 떨리시고 걷기 힘드신 분이에요. 휠체어 타셨어요. 근데 정신은 멀쩡하셨어요. 치매 없으셨어요. 그래서 더 힘드셨을 거예요. 다 아시니까요.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다 아시니까요. 그분은 항의하셨어요. 왜 이러냐고 사람 대접해달라고요. 밥을 왜 이렇게 주냐고 기저귀를 왜 안 갈아주냐고 소리 지르셨어요. 신고하겠다고도 하셨어요. 가족한테 다 말하겠다고요. 그랬더니 더 심하게 당했어요. 말 많다고요. 문제 일으킨다고요. 입 다물게 해야 한다고요. 어느 날 저녁에 박 반장이랑 다른 직원 2명이 할아버지 방에 들어갔어요. 저는 복도에서 봤어요. 문이 닫혔어요. 안에서 소리가 났어요. 할아버지 비명소리요. 그리고 쿵쿵 소리요. 10분 정도 지나서 문이 열렸어요. 직원들이 나왔어요. 아무렇지 않은 표정으로요. 웃으면서요. 나중에 할아버지 보러 갔어요. 상태가 엉망이었어요. 얼굴이 퉁퉁 부어 있었어요. 코피가 나고 있었어요. 입술이 터져서 피가 흘렀어요.
가슴팍에 발자국이 있었어요. 밟은 거예요. 발로 가슴을 밟은 거예요. 할아버지가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거 하지 말라고 했더니 패더라고요. 셋이서 돌아가면서 때리더라고요. 주먹으로도 때리고 발로도 차고요. 숨이 막혔어요. 죽는 줄 알았어요. 제발 여기서 나가게 해달라고요. 저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도와드리고 싶었는데. 무서웠어요. 저도 당할 것 같았어요. 그냥 휴지 드리고 나왔어요. 비겁했어요. 제가 너무 비겁했어요. 그 후로 할아버지는 더 심하게 당했어요. 요주의 인물이 된 거예요. 말 많은 사람으로 찍힌 거예요. 일주일간 어두운 방에 갇히셨어요. 창고 같은데요. 창문도 없고 불도 없는 곳이요. 혼자서요. 밥도 하루에 한 번만 줬어요. 물도 조금만 줬어요. 나왔을 때 완전히 달라지셨어요. 말을 안 하셨어요. 눈빛이 죽었어요. 저항을 포기하신 거예요. 싸우다 진 거예요. 영혼이 꺾인 거예요. 그 후로 얌전하셨어요. 너무 얌전하셨어요. 시키는 대로 다 하셨어요. 로봇처럼요. 그분이 제게 말씀하신 적 있어요. 나가면 신고해달라고 여기 지옥이라고 우리 살려달라고요. 저한테 종이 쪽지 주셨어요. 몰래요. 화장실에서요. 가족 연락처랑 상황 적은 거요. 떨리는 손으로 쓰신 거예요. 글씨가 삐뚤삐뚤했어요. 파킨슨 때문에 손이 떨리셔서요. 근데 다 읽을 수 있었어요. 간절함이 느껴졌어요. 저는 그 쪽지를 3년간 간직했어요. 버리지 못했어요. 이분을 위해 뭔가 해야 한다는 죄책감 때문에요. 이제 기자님한테 드릴게요. 증거로 쓰세요. 그녀는 가방에서 구겨진 종이를 꺼냈습니다. 오래된 종이였습니다. 여러 번 접었다, 펼쳤다 한 흔적이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요양원에서 학대당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때립니다. 밥을 안 줍니다. 가둡니다. 아픈 사람. 병원 안 보냅니다. 죽어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제발 조사해 주세요. 가족. 연락처 여기 있습니다. 공개하지 마시고 조사해 주세요. 원장이 무섭습니다. 조폭입니다. 조심하세요. 저는 그 종이를 받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70대 노인이 떨리는 손으로 쓴 구조 요청이었습니다. 3년간 누구한테도 전달되지 못한 편지였습니다. 살해 3- 박순희 할머니. 박순희 할머니요. 80대 초반이셨어요. 뇌졸중으로 오른쪽 마비가 있으셨어요. 말씀도 어눌하셨어요. 근데 의식은 있으셨어요. 알아들으시고 눈빛으로 표현하셨어요. 눈물도 흘리셨어요. 그분은 기저귀 문제가 심했어요. 마비가 있으시니까 조절이 안 되셨어요. 자주 더럽히셨어요. 근데 기저귀를 안 갈아줬어요. 인력이 없다고요. 바쁘다고요. 하루에 2번만 갈았어요. 아침이랑 저녁이요. 나머지 시간은 그대로 계셨어요. 대소변이 묻은 채로요. 축축하고 냄새나는 기저귀를 차고 계셨어요. 피부가 짓물렀어요. 엉덩이랑 허벅지가 빨갛게 익었어요. 욕창이 생겼어요. 살이 썩기 시작했어요. 욕창이 점점 심해졌어요. 처음에는 빨간 자국이었는데 물집이 생겼어요. 물집이 터졌어요. 살이 파였어요. 구멍이 났어요. 점점 커졌어요. 냄새가 났어요. 썩는 냄새요. 구더기가 생긴 적도 있어요. 진짜로요. 살아있는 사람 몸에 구더기가요. 저는 경악했습니다. 병원 안 보냈어요. 그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보냈어요. 돈 든다고요? 그냥 연고 바르라고 했어요. 소독하고 연고 바르고 끝이요. 그걸로 될 상태가 아니었는데요. 살이 뼈까지 보일 정도로 파였는데요. 병원 가서 수술해야 하는 상태였는데요. 결국 폐혈증 걸리셨어요. 욕창에서 균이 퍼진 거예요. 온몸에 퍼졌어요. 고열이 나셨어요. 의식이 흐려지셨어요. 그제서야 병원 보냈어요. 근데 늦었어요. 병원에서 3일 만에 돌아가셨어요. 사망진단서에는 폐혈증이라고 적혔어요. 욕창으로 인한 폐혈증이요. 근데 왜 욕창이 생겼는지는 안 적혔어요. 기저귀 안 갈아줘서 그런 거잖아요. 방치해서 그런 거잖아요. 그게 살인이잖아요. 근데 아무도 책임 안 졌어요. 살해 4- 최정순 할머니. 최정순 할머니요. 70대 후반이셨어요. 혈관성 치매 있으셨어요. 감정 조절이 안 되셔서 갑자기 소리 지르시거나 우시거나 하셨어요. 가끔 공격적이 되시기도 했어요. 손을 휘두르시거나요. 치매 증상이에요. 본인 의지가 아니에요. 근데 직원들은 그걸 못 참았어요. 특히 야간에 소리 지르시면 짜증냈어요. 자다가 깨니까요. 가서 때렸어요. 조용히 하라고요. 닥치라고요. 뺨을 때리고 머리를 때렸어요. 한 번은 할머니가 밤에 계속 소리 지르셨어요. 불안하셨나 봐요. 치매 어르신들이 밤에 불안해하시는 경우 많거든요. 선다운 증후군이라고요. 해가 지면 불안해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소리 지르시고 울으시고 그래요. 근데 야간 담당이 짜증이 났나 봐요. 할머니 방에 가더니 이불로 얼굴을 덮었어요. 질식시키려는 것처럼요. 숨막히게요. 할머니가 발버둥 치셨어요. 손발을 버둥거리셨어요. 야간 담당이 그랬어요. 조용히 해. 안 그러면 이렇게 할 거야. 그랬어요.
저는 그 장면을 우연히 봤어요. 화장실 가다가요. 너무 충격이라서 아무 말도 못했어요. 야간 담당이 입을 치우고 나왔어요. 저보더니 그랬어요. 걔 시끄러워서 좀 조용히 시킨 거야. 별거 아니야 그랬어요. 별거 아니라고요. 사람을 질식시키는 게 별거 아니라고요. 죽을 뻔한 거잖아요. 살인 미수잖아요. 할머니는 그 후로 밤에 소리를 덜 지르셨어요. 무서워서요. 이불만 봐도 떠셨어요. 트라우마가 생긴 거예요. 살이 O- 정말숙 할머니. 정말숙 할머니요. 80대 중반이셨어요. 알츠하이머 치매 중증이셨어요. 거의 말씀을 못 하셨어요. 누워만 계셨어요. 움직이지도 못하셨어요. 의식이 있는지도 확실하지 않았어요. 눈만 가끔 깜박이셨어요. 그분한테 가장 잔인한 일이 있었어요. 성적인 거요. 말하기 힘든데 말해야 해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성폭력이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원장 조카가 있었어요. 이준혁이라고요. 30대 초반이에요. 요양보호사로 일했어요. 남자 직원이 드문데. 그가 그 중 하나였어요. 원장 조카라서 특별 대우 받았어요. 뭘 해도 안 잘렸어요. 그 인간이 야간 근무할 때 할머니들 방에 들어갔어요. 특히 정말숙 할머니 방에 자주 들어갔어요. 그 할머니가 가장 저항을 못 하시니까요. 의식도 없고. 움직이지도 못하시니까요. 소리도 못 지르시니까요. 완벽한 피해자였어요. 저는 직접 보지는 못했어요. 근데 정황이 있었어요. 아침에 가보면 할머니 옷이 흐트러져 있었어요. 기저귀가 반대로 채워져 있기도 했어요. 이상한 자국이 있기도 했어요. 아랫돌이에요. 그리고 다른 야간 담당이 본 적 있대요. 그 인간이 할머니 위에 올라타 있는 걸요. 무슨 짓을 하는지는 말 안 해도 아시잖아요. 근데 그 담당도 무서워서 아무 말 못했대요. 원장 조카니까요. 말하면 자기만 손해니까요. 저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의식 없는 치매 할머니를요. 인간이 어떡해요? 그녀는 울었습니다. 인간이 아니에요. 짐승이에요. 아니, 짐승도 저런 짓 안 해요. 악마예요. 악마. 정말숙 할머니는 나중에 감염이 됐어요. 아랫도리가요. 요로 감염이라고 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성병이었어요. 매독이었어요. 80대 치매 할머니가 매독에 걸렸어요. 어떻게 걸렸겠어요? 그 인간한테 옮은 거예요. 병원 보냈어야 하는데 안 보냈어요. 항생제만 줬어요. 제대로 치료 안 해서 악화됐어요. 결국 돌아가셨어요. 공식적으로는 폐렴이라고 했지만 진짜 원인은 달랐어요. 살해 6-1명자 할머니. 한명자 할머니요. 70대 후반이셨어요. 당뇨가 있으셨어요. 인슐린 맞아야 하는 분이셨어요. 매일 정해진 시간에 맞아야 해요. 안 맞으면 혈당이 올라가서 위험해요. 근데 인슐린을 제때 안 줬어요. 까먹기도 하고 일부러 안 주기도 하고요. 바쁘다고 나중에 주겠다고 하고 안 주고요. 약이 떨어져도 안 사고요. 돈 아끼려고요. 할머니가 아프다고 하셨어요. 어지럽다고 하셨어요. 목이 마르다고 하셨어요. 당뇨 증상이에요. 혈당이 높아지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냥 물만 줬어요. 의사 부르거나 병원 보내거나 안 했어요. 어느 날 할머니가 쓰러지셨어요. 의식을 잃으셨어요. 당뇨병성 혼수였어요. 그제서야 병원 보냈어요. 응급실 갔는데 혈당이 600이 넘었대요. 정상이 100 정도인데요. 죽을 뻔한 거예요. 병원에서 살아나셨어요. 근데 뇌에 손상이 왔어요. 혈당이 너무 오래 높았어서요. 인지 기능이 떨어지셨어요. 치매 증상이 생기셨어요. 예전에는 멀쩡하셨는데 이제는 사람도 못 알아보셨어요. 요양원이 사람을 망가뜨린 거예요. 살해 7-윤복순 할머니. 윤복순 할머니요. 80대 초반이셨어요. 우울증이 있으셨어요. 요양원 오시기 전부터 있으셨대요. 남편 돌아가시고 우울증 생기셨대요. 약 드시고 있었어요. 항우울제요. 근데 요양원 와서 더 심해지셨어요. 학대 보시고 본인도 당하시고 하니까요. 우울증이 악화됐어요. 밥도 안 드시고 말씀도 안 하시고요. 하루 종일 누워만 계셨어요. 눈물만 흘리셨어요. 항우울제를 제대로 안 줬어요. 약이 떨어져도 다시 안 샀어요. 정신과 진료도 안 데려갔어요. 돈 든다고요. 귀찮다고요. 어차피 늙으니 우울증이 뭐가 중요하냐고요. 할머니가 자해를 시작하셨어요. 손으로 얼굴을 긁으셨어요. 손톱으로요. 피가 날 정도로요. 머리를 벽에 박으셨어요. 쿵쿵 소리가 났어요. 자살 시도도 하셨어요. 시트로 목을 매셨어요. 다행히 발견해서 살리긴 했는데요. 그 후로 묶어놨어요. 자해 방지한다고요. 손목이랑 발목 묶고 가슴도 묶고요. 하루 종일요. 침대에 십자가처럼 묶어놓고요. 움직이지 못하게요. 묶여있으면 더 우울해지잖아요. 더 힘들잖아요. 악순환이에요. 결국 할머니는 포기하셨어요. 밥도 안 드시고 물도 안 드시고요. 스스로 굶어 죽으시려는 것 같았어요. 2주 정도 거의 안 드셨어요. 영양실조로 돌아가셨어요. 자살이나 마찬가지예요. 요양원이 죽인 거예요. 제오브 마이너스 억제와 감금. 저는 물었습니다. 묶어놓는 게 많이 있었어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일상이었어요. 억제되라고 있어요. 원래는 낙상 방지 같은 의료적 목적으로만 써야 해요. 의사 처방이 있어야 하고 기록 남겨야 하고요. 근데 여기서는 그냥 편의 목적으로 썼어요. 어르신들 묶어놓으면 편하거든요. 돌아다니지도 않고 문제 일으키지도 않고. 가만히 있으니까요. 직원들이 신경 안 써도 되니까요. 그래서 하루 종일 묶어놨어요. 손목에 천으로 된 끈을 묶었어요. 침대 난간에 연결했어요. 발목도 똑같이요. 움직이려고 하면 더 조여졌어요. 피가 안 통해서 손발이 퉁퉁 부었어요. 색이 보라색으로 변했어요. 끈이 파고들어서 상처가 났어요. 피가 났어요. 흉터가 남았어요. 가슴에도 억제대를 했어요. 일어나지 못하게요. 숨쉬기 힘들어 하셨어요. 답답해 하셨어요. 풀어달라고 하셨어요. 근데 안 풀어줬어요. 시끄럽다고 했어요. 더 세게 묶었어요. 한 할아버지는 6개월간 묶여 있었어요. 매일이요. 24시간요. 풀어주는 날이 없었어요. 밥 먹을 때만 손 하나 풀었다가 다시 묶고요. 화장실도 못 가시니까 기저귀 차시고요. 6개월 후에 묶인 거 풀었을 때 충격이었어요. 걷지 못했어요. 관절이 굳었어요. 근육이 다 빠졌어요. 억제대 때문에 장애가 생긴 거예요. 들어올 때는 걸으셨는데 이제는 못 걸으셨어요. 요양원이 장애를 만든 거예요. 소리 지르면 입도 막았어요. 테이프로요. 정테이프요. 입에 딱 붙이고요. 숨쉬기 힘들어 하셔도 그냥 놔뒀어요. 몇 시간씩 그렇게 있으셨어요. 테이프 뗄 때 입술 피부가 같이 벗겨졌어요. 피가 났어요. 입술이 다 헐었어요. 수건으로 입 막기도 했어요. 수건을 입에 물리고 뒤통수에서 묶었어요. 제갈 같은 거예요. 사람을 짐승처럼 다루는 거예요. 어두운 방에 가두기도 했어요. 문제 일으키는 어르신들은요. 창고 같은데요. 청소도구 있고 박스 있고 그런데요. 창문도 없어요. 불도 없어요. 어둡고 좁아요. 거기 가두고 문 잠갔어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일주일씩 가둬놨어요. 밥도 하루에 한 번만 줬어요. 물도 조금만 줬어요. 화장실도 못 가니까 그 자리에서 해결하셨어요. 대소변 냄새가 진동했어요. 나오시면 완전히 다른 분이 됐어요. 저항하던 분도 순해지셨어요. 말 많던 분도 조용해지셨어요. 공포로 길들인 거예요. 동물 훈련시키듯이요. 아니 동물도 저렇게 안 해요. 제육부 마이너스 굶기기. 저는 물었습니다. 음식은 어땠어요? 제대로 줬어요. 그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음식이요. 그것도 문제였어요. 양이 너무 적었어요. 어르신들 배고파 하셨어요. 밥 더 달라고 하셨어요. 근데 더 안 줬어요. 없다고 했어요. 한 끼에 밥 반 공기도 안 됐어요. 국도 건더기 거의 없이 물만 있었어요. 반찬도 조금이요. 어른 손바닥보다 작은 그릇이에요. 그게 한 끼였어요. 어르신들은 활동량이 적어도 기본 영양은 필요하잖아요. 근데 기준치의 절반도 안 됐어요. 질도 나빴어요. 밥이 퍼석퍼석했어요. 오래된 쌀이요. 싸구려요. 반찬도 맛이 없었어요. 간도 안 맞고요. 상한 것도 있었어요. 냄새 나는 것도 있었어요. 그래도 먹으라고 했어요. 안 먹으면 굶는 거예요. 상한 음식 줘서 식중독 난 적도 있어요. 어르신 10몇 명이 설사하고 토하고 난리였어요. 그래도 병원 안 보내고 그냥 물만 먹였어요. 탈수로 위험한 분도 있었는데요. 그래도 버텼어요. 돈 아끼려고요. 어르신들 간식도 없었어요. 과자나 과일 좋아하시거든요. 근데 예산 없다고 안 줬어요. 가족들이 사다 놓으면 직원들이 먹었어요. 과자, 음료수. 과일 다요. 어르신들 몫인데 직원들이 먹었어요. 어르신들 보는 앞에서 먹기도 했어요. 배고파 하시는데요. 밥 먹이는 것도 대충이었어요. 어르신들 식사 보조하려면 시간이 걸려요. 삼키는 게 어려운 분들은 30분. 1시간 걸려요. 천천히 드셔야 하거든요. 급하게 먹이면 살에 들어요. 기도로 들어가서 폐렴 걸려요. 근데 시간이 없었어요. 인력이 없으니까요. 빨리빨리 먹여야 했어요. 숟가락으로 막 퍼넣었어요. 씹을 시간도 안 주고요. 삼켜 빨리 삼켜 그랬어요. 살에 드셔도 계속 넣었어요. 토해내시면 화냈어요. 왜 토해 먹으라고 그랬어요. 흡인성 폐렴으로 돌아가신 분 있어요. 음식이 기도로 들어가서 폐렴 걸린 거예요. 급하게 먹인 것 때문이에요. 천천히 먹였으면 안 걸렸어요. 직원들이 죽인 거예요. 안 드시는 분들은 아예 안 줬어요. 먹기 싫으시면 굶으라고 했어요. 치매라서 입 안 벌리시면 그냥 치우고 갔어요. 시도도 안 했어요. 다음 끼니에도 안 드시면 또 치우고요. 그렇게 며칠간 굶기도 했어요. 영양실조 걸려도 그냥 뒀어요. 영양실조 심한 분들 팔다리가 뼈만 남았어요. 갈비뼈가 다 보였어요. 피부가 거칠어지고 머리카락 빠지고요. 면역력이 떨어져서 감기만 걸려도 폐렴됐어요. 그렇게 돌아가신 분 많아요. 굶겨 죽인 거예요. 제7부 마이너스 의료 방치. 저는 물었습니다. 아픈 분들은 어떻게 했어요? 병원 보냈어요. 그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보냈어요. 거의요. 병원 가면 돈 드니까요. 진료비. 약값, 이송비 다 돈이에요. 요양원에서 부담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안 보냈어요.
아프다고 하시면 그냥 참으라고 했어요. 늙으면 다 아프다고요. 열 나시면 해열제만 줬어요. 타이레놀이요. 기침하시면 기침약 줬어요. 그게 끝이에요. 진찰도 안 하고요. 감기인지 폐렴인지 구분도 안 하고 그냥 약 줬어요. 폐렴인데. 감기약만 주면 낫겠어요. 악화되죠. 그러다 위험해져서 그제서야 병원 보내요. 근데 이미 늦은 거예요. 욕창도 그랬어요. 초기에 발견해서 치료하면 금방 나아요. 근데 안 했어요. 그냥 뒀어요. 연고 조금 바르고 끝이요. 욕창이 점점 심해져서 뼈가 보이고 감염되고 그제서야 병원 보내요. 그때는 수술해도 힘들어요. 폐혈증 걸려서 돌아가시는 분 많아요. 당뇨 어르신들 혈당 체크도 제대로 안 했어요. 귀찮다고요. 바쁘다고요. 혈당 모르니까 약도 대충 줬어요. 혈당 조절 안 되니까. 합병증 와요. 눈 안 보이고 신장 안 좋아지고 발가락 썩고요. 그래도 병원 안 보내요. 한 할아버지는 발가락이 썩었어요. 당뇨 합병증이요. 검게 변하고 냄새가 났어요. 괴사된 거예요. 빨리 절단해야 하는 상태예요. 안 하면 다리 전체로 번져요. 생명이 위험해요. 근데 병원 안 보냈어요. 발가락 하나 때문에 입원시키면 돈 많이 든다고요. 그냥 소독하고 항생제 줬어요. 먹는 항생제로 될 상태가 아닌데요. 결국 다리 전체로 번졌어요. 무릎까지 검게 변했어요. 악취가 심했어요. 그제서야 병원 보냈어요. 다리 절단 수술했어요. 처음에 발가락만 잘랐으면 됐는데. 이제는 무릎 위까지 잘라야 했어요. 그래도 폐혈증 와서 돌아가셨어요. 요양원이 죽인 거예요. 응급 상황에도 안 보냈어요. 가슴 통증 호소하셔도 소화 안 되는 거라고 했어요. 심장마비 증상인데요. 결국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어요. 119 불렀을 때는 이미 늦었어요. 뇌졸중도 마찬가지예요. 갑자기 한쪽이 마비되거나 말이 어눌해지면 뇌졸중 의심해야 해요. 골든타임이 있어요. 빨리 치료해야 후유증이 적어요. 근데 그냥 뒀어요. 피곤해서 그런 거라고요. 자고 나면 낫는다고요. 다음날 의식이 없어서 병원 보냈는데 이미 뇌가 손상됐어요. 식물인간 됐어요. 재팔보 마이너스 돈을 위한 거짓말. 저는 물었습니다. 돈이 그렇게 중요했어요. 원장이 어떤 사람이에요? 그녀는 대답했습니다. 원장 이름은 조연태예요. 50대 중반 남자예요. 원래 사업하던 사람이래요. 부동산이랑 유흥업소요. 그러다 요양원이 돈 된다고 해서 시작한 거예요. 2010년쯤에요. 처음부터 돈 목적이었어요. 어르신들한테 관심 없었어요. 그 사람은 요양원을 돈 버는 기계로 봤어요. 어르신 한 분당 정부에서 돈이 나오거든요. 장기요양보험에서요. 중증 어르신은 한 달에 150만 원 넘게 나와요. 60명이면 한 달에 9천만 원이에요. 거기서 비용 빼고 남기는 거예요. 비용을 극단적으로 줄였어요. 직원 수 줄이고요. 월급 적게 주고요. 식비 아끼고요. 약값 아끼고요. 시설 투자 안 하고요. 그렇게 해서 이익 극대화하는 거예요. 보험 사기도 쳤어요. 어르신들 상태를 과대 보고했어요. 실제보다 더 중증으로요. 경증인 분을 중증으로 올리면 돈이 더 나와요. 거짓 서류 만들어서 청구했어요. 매달 수천만 원씩 더 받았어요. 허위 청구도 했어요. 안 한 서비스를 했다고 청구했어요. 물리치료 안 했는데 했다고 하고요. 목욕 안 시켰는데 시켰다고 하고요. 프로그램 안 했는데 했다고 하고요. 다 거짓말이에요. 서류만 만들어 놓고 돈 받은 거예요. 직원 수도 거짓말이에요. 서류상으로는 15명인데 실제로는 8명이에요. 나머지 7명은 유령 직원이에요. 이름만 올려놓고 월급은 원장이 가져가요. 친척 이름이나 가짜 이름 올려놓고요. 그 돈으로 원장은 호화생활 했어요. 벤츠 타고 다녔어요. 최신형이요. 골프장 다녔어요. 비싼 회원권 있었어요. 해외여행 자주 갔어요. 가족들이랑요. 강남에 아파트 있었어요. 비싼데요. 어르신들은 굶고 맞고 썩어가는데 원장은 벤츠 타고 골프 치고 있었어요. 그 돈이 어디서 나온 건데요. 어르신들 피해서 나온 거예요. 피를 빨아먹은 거예요. 재구부 마이너스 가족들은 왜 몰랐나? 저는 물었습니다. 가족들은 몰랐어요. 면회 오잖아요. 그녀는 대답했습니다. 면회가 많지 않았어요. 대부분 한 달에 한 번 정도요. 멀리 사시거나 바쁘시거나요. 아예 안 오시는 분도 있었어요. 몇 년째 한 번도 안 온 가족도 있었어요. 버린 거예요. 그냥요. 오시는 분들도 잠깐 왔다 가세요. 30분 1시간 정도요. 그 짧은 시간에 뭘 알겠어요. 표면만 보고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면회 오면 요양원이 달라져요. 미리 알거든요. 예약하고 오시니까요. 그날은 청소 확실히 하고요. 직원들 친절하게 굴고요. 밥도 그날은 좀 낮게 주고요. 어르신들 씻기고 옷 깨끗한 거 입히고요. 멍 있으면 화장으로 가리고요. 가족들은 그 모습만 보세요. 깨끗하고 직원들 친절하고 괜찮은 곳이구나 생각하고 가세요. 실제 모습은 못 보세요. 면회 가시고 나면 바로 원래대로 돌아와요. 마스크 벗듯이요. 어르신들이 말씀하셔도 안 믿어요. 데려가 달라고 하셔도 치매라서 그런다고 생각해요. 맞았다고 하셔도 기억 혼란이라고 생각해요. 요양원 말만 믿어요.
요양원은 가족 편이니까요. 어르신은 치매니까요. 누굴 믿겠어요. 멍이 있어도 넘어지셨다고 하면 믿어요. 치매 어르신들 많이 넘어지시니까요. 실제로요. 근데 구분이 안 되잖아요. 맞아서 생긴 건지 넘어져서 생긴 건지 요양원이 맞은 거라고 할 리 없잖아요. 신고해도 안 돼요. 가족이 신고해도 증거가 없어요. 어르신 말씀은 치매라서 증거 안 되고요. CCTV는 공용 공간에만 있어요. 방 안에는 없어요. 학대는 방 안에서 일어나요. CCTV 없는 데서요. 그러니 증거가 없어요. 신고해도 조사가 부실해요. 담당자가 와서 요양원 말만 듣고 가요. 어르신한테 직접 안 물어봐요. 물어봐도 치매라 대답 못 하시고요. 서류 확인하고 끝이에요. 서류는 다 조작되어 있으니까요. 문제 없다고 결론 나요. 매번 그래요. 제10부 공포의 지배. 저는 물었습니다. 신고하려는 직원은 없었어요. 수진 씨처럼요. 그녀는 대답했습니다. 있었어요. 저 전에도 있었어요. 근데 다 실패했어요. 무서워서 포기하거나 보복당했어요. 저보다 1년 먼저 있던 직원이 있었어요. 젊은 여자였어요. 20대 후반이었어요. 저처럼 처음에 충격받았대요. 학대 보고요 신고하려고 했대요. 경찰에요. 근데 들켰어요. 다른 직원이 원장한테 말했어요. 밀고 한 거예요. 그 후로 그 직원 못 봤어요. 다음날 안 나왔어요. 그 다음 날도요 전화도 안 받았어요. 연락이 끊겼어요. 나중에 들었는데 협박당했대요. 조폭들이 찾아갔대요. 집에요. 밤에요. 가족들 앞에서 협박했대요. 입 다물라고요. 안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주겠다고요. 무서워서 도망갔대요. 이사가서 연락 끊었대요. 또 다른 직원은 가족이 다쳤어요. 남동생이요. 밤에 골목에서 맞았어요. 누군지 모르는 사람들한테요. 병원에 입원했어요. 뼈가 부러졌어요. 경고였어요. 입 다물라는 거였어요. 그 직원도 그만뒀어요. 아무 말 못하고요. 그래서 다들 무서워했어요. 알아도 못 말했어요. 가족이 위험하니까요. 저도 무서웠어요. 남편이랑 아이가 있잖아요. 그 사람들한테 뭔가 생기면요. 상상만 해도 무서웠어요. 원장이 조폭이랑 연결돼 있다고 했잖아요. 사실이에요. 요양원에 조폭들이 가끔 왔어요. 무서운 사람들이요. 문신하고 큰 차 타고요. 원장이랑 이야기하고 갔어요. 무슨 이야기 하는지는 모르지만요. 조폭들이 요양원에 투자한 것 같아요. 돈 세탁하는 데 쓰는 것 같기도 하고요. 아무튼 뒤가 있었어요. 건드리면 위험했어요. 저도 3년간 참았어요. 무서워서요. 가족 생각이에요. 근데 어제 정말숙 할머니 돌아가셨을 때 더 이상 못 참겠더라고요. 그분이 당한 거 생각하면 토할 것 같아요. 저렇게 당하다 죽으신 거예요. 말도 못하고 저항도 못하고요. 그냥 당하다 죽으신 거예요. 이대로 있으면 더 많은 분이 죽어요. 저도 공범이에요. 알면서 가만히 있으면요. 그래서 신고하기로 한 거예요. 무섭지만요. 죽을 수도 있지만요. 그래도 해야 해요. 제11부 증거 수집. 저는 물었습니다. 증거가 더 있어요. 영상이나 사진이나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있어요. 제가 몰래 찍었어요. 휴대폰으로요. 무서웠지만. 증거 없으면 아무도 안 믿을 것 같아서요. 들키면 죽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찍었어요. 그녀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갤러리를 열었습니다. 숨겨놓은 폴더가 있었습니다. 사진과 영상이 수십 개 있었습니다. 첫 번째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화질이 좋지 않았습니다. 몰래 찍은 거라서요. 문틈으로 찍은 것 같았습니다. 떨리는 화면이었습니다. 영상에는 직원이 할머니를 때리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박 반장이었습니다. 할머니를 침대에 눕히고 뺨을 때렸습니다. 찰싹 소리가 들렸습니다. 왜 말을 안 들어 소리치는 게 들렸습니다. 할머니가 우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살려줘요. 그랬습니다. 들리지 않는 척하고 계속 때렸습니다. 5번 6번 멈추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영상은 식사 장면이었습니다. 직원이 할아버지에게 밥을 먹이고 있었습니다. 급하게요. 숟가락으로 막 퍼넣었습니다. 할아버지가 기침하셨습니다. 살에 드신 거예요. 근데 멈추지 않고 계속 넣었습니다. 빨리 먹어 시끄러워 그랬습니다. 세 번째 영상은 억제대 장면이었습니다. 할머니가 침대에 묶여 있었습니다. 손목 발목. 가슴 다 묶여 있었습니다. 풀어달라고 소리 지르셨습니다. 살려줘요, 풀어줘요, 그랬습니다. 아무도 안 왔습니다. 몇 시간이나 그렇게 계셨습니다. 네 번째 영상은 어두운 방에 갇힌 할아버지였습니다. 창고 같은 곳이었습니다. 어둡고 좁았습니다. 할아버지가 문을 두드리셨습니다. 나가게 해줘요, 살려줘요, 그랬습니다. 아무 응답이 없었습니다. 사진도 많았습니다. 욕창 사진이 있었습니다. 살이 파이고 뼈가 보이는 사진이었습니다. 끔찍했습니다. 멍든 얼굴 사진이 있었습니다. 온 얼굴이 퍼렇게 멍든 할머니 사진이었습니다. 묶인 자국이 있는 손목 사진이 있었습니다. 빨갛게 파인 자국이었습니다. 피가 맺혀 있었습니다. 상한 음식 사진도 있었습니다. 곰팡이 핀빵색이 변한 반찬 악취. 나는 국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이걸 어르신들한테 줬다는 증거였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이거 엄청난 증거예요. 저한테 보내줄 수 있어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래서 찍은 거예요. 드릴게요. 근데 무서워요. 이거 나가면 제가 찍은 거 바로 알 거예요. 저밖에 이런 거 안 찍으니까요. 저는 말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신원 보호할게요. 영상에서 찍은 사람. 티 안 나게 편집할게요. 출처 안 밝히고 보도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필요하면 경찰에 신변보호 요청할게요. 그녀는 불안해하면서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믿을게요. 제발 이거 세상에 알려주세요. 더 이상 어르신들 죽으면 안 돼요. 저는 그녀에게 안전한 파일 전송 방법을 알려줬습니다. 암호화된 채널로요. 추적당하지 않게요. 그녀는 그날 밤 모든 증거를 보내왔습니다. 영상 32개, 사진 47장, 녹음 파일 5개, 서류 4번 12장이었습니다. 제12부 추가 증인 확보. 제보자 김수진 씨 외에 더 많은 증인이 필요했습니다. 한 명의 증언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변호사들이 공격하면 무너질 수 있었습니다. 여러 명의 증언이 일치해야 신빙성이 높아집니다. 저는 수진 씨를 통해 퇴직 직원들 연락처를 얻었습니다. 양심에 찔려서 그만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도 말하고 싶어 했습니다. 다만 무서워서 참고 있었던 것입니다. 첫 번째로 만난 사람은 박지영이었습니다. 간호사였습니다. 해뜨는 요양원에서 1년간 일했습니다. 2018년에 그만뒀습니다. 왜 그만뒀어요? 그녀는 대답했습니다. 못 버티겠더라고요. 양심이 안 되더라고요. 저 간호사잖아요. 환자 돌보라고 배운 사람이에요. 근데 환자들이 죽어가는데 아무것도 못하는 게 너무 괴로웠어요. 의료인으로서 참아 못하겠더라고요. 저는 물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어요? 그녀는 말했습니다. 의료 방치가 심했어요. 제가 간호사니까 건강 상태 확인하잖아요. 문제 발견하면 보고했어요. 이분 병원 가야 한다고요. 근데 매번 거부당했어요. 원장이요. 돈 든다고요. 괜찮다고요. 한 번은 할머니 한 분이 가슴 통증 호소하셨어요. 왼쪽 가슴이 아프다고요. 팔까지 저리다고요. 전형적인 심장마비 전조 증상이에요. 교과서에 나오는 그대로요. 저는 바로 알았어요. 위험하다고요. 응급이라고요. 원장한테 말했어요. 병원 보내야 한다고요. 지금 당장요. 안 그러면 돌아가실 수 있다고요. 근데 원장이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오버한다고 그랬어요. 늙으면 다 가슴 아프다고요. 그냥 소화제 주라고요. 진통제 주라고요. 저는 아니라고 했어요. 이건 심장이라고요. 응급실 가야 한다고요. 그랬더니 화를 냈어요. 내가 의사냐고요. 까불지 말라고요. 시키는 대로 하라고요. 저는 할 수 없이 소화제랑 진통제만 드렸어요. 밤새 불안했어요. 계속 가서 확인했어요. 할머니 상태가 계속 안 좋았어요. 가슴 쥐어짜는 것 같다고 하셨어요. 식은땀 나셨어요. 얼굴이 하얘졌어요. 새벽에 할머니가 쓰러지셨어요. 심장마비였어요. 제가 심폐소생술했어요. 119 불렀어요. 병원 갔는데 늦었어요. 응급실에서 돌아가셨어요. 병원 갔으면 살았어요. 몇 시간 전에만 갔어도요. 제가 살릴 수 있었어요. 근데 못 보냈어요. 원장 때문에요. 저는 그 죄책감을 못 버텼어요. 그만뒀어요. 다른 데서도 일 못했어요. 우울증 왔어요. 지금도 약 먹어요. 그 할머니 얼굴이 잊히지 않아요. 살려달라고 하셨어요. 제가 못 살렸어요. 제 탓이에요. 저는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박지영 씨 탓이 아니에요. 원장 탓이에요. 시스템 탓이에요. 당신은 최선을 다했어요. 그녀는 울었습니다. 최선이 아니었어요. 신고했어야 해요. 그때 신고했으면 다른 분들 안 죽었을 거예요. 저도 공범이에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금이라도 증언해 주세요. 다른 분들 구할 수 있어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할게요. 그래야 조금이라도 속죄가 될 것 같아요. 두 번째로 만난 사람은 정민호였습니다. 요양보호사였습니다. 남자였습니다. 2년간 일했습니다. 2019년 초에 그만뒀습니다. 왜 그만뒀어요? 그는 대답했습니다. 싸웠어요. 박 반장이랑요. 참다 터진 거예요. 어느 날 박 반장이 할아버지를 때리는 걸 봤어요. 김영호 할아버지요. 파킨슨 있으신 분이요. 그분이 밥 더 달라고 했는데 없다고 하니까 항의하셨어요. 그랬더니 박 반장이 화를 냈어요. 말 많다고요. 입 다물라고요. 그리고 때리기 시작했어요. 저는 더 이상 못 참겠더라고요. 2년간 참았는데. 그날은 안 됐어요. 뛰어가서 말렸어요. 하지 마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박 반장이 저한테 덤볐어요. 뭐야 내가 뭔데 그랬어요. 밀치더라고요. 저도 밀쳤어요. 싸움이 됐어요. 주먹이 오갔어요. 다른 직원들이 말렸어요. 원장이 왔어요. 뭔 일이냐고요. 박 반장이 먼저 말했어요. 걔가 갑자기 미쳐서 덤볐다고요. 저는 어르신 때리길래 말린 거라고 했어요. 원장이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내가 뭘 봤는데 그랬어요. 본 거 없지 그랬어요. 저는 봤다고 했어요. 때리는 거 봤다고요. CCTV 확인하라고요. 원장이 웃었어요. CCTV 거기 없어 그랬어요. 증거 없어 그랬어요.
그리고 저한테 그랬어요. 너 오늘부로 잘렸어. 문제 직원이라고요. 그렇게 쫓겨났어요. 저는 억울해서 신고했어요. 경찰에요. 학대 신고했어요. 근데 안 됐어요. 증거가 없다고요. 제 말만으로는 부족하다고요. 어르신들 진술은 치매라서 증거 능력이 없다고요. CCTV도 없고요. 그렇게 묻혔어요. 저는 물었습니다. 보복 없었어요. 그는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있었어요. 신고하고 얼마 후에 차가 고장났어요. 브레이크가요. 갑자기요. 달리다가 브레이크가 안 됐어요. 다행히 크게 안 다쳤는데. 무서웠어요. 정비소에서 봤는데 브레이크 라인이 잘려 있었대요. 누가 일부러 자른 거래요. 그 후로 협박 전화도 왔어요. 입 다물라고요. 안 그러면 다음에는 안 끝난다고요. 저 진짜 무서웠어요. 이사 갔어요. 전화번호도 바꿨어요. 저는 물었습니다. 지금 증언해 줄 수 있어요. 그는 망설였습니다. 솔직히 아직도 무서워요. 근데 해야죠. 그때 제대로 못해서 후회돼요. 지금이라도 해야죠. 할아버지 얼굴이 잊히지 않아요. 저한테 도와달라고 하셨는데 못 도와드렸어요. 이번에는 제대로 할게요. 세 번째로 만난 사람은 최윤정이었습니다. 영양사였습니다. 6개월간 일했습니다. 2017년에 그만뒀습니다. 왜 그만뒀어요? 그녀는 대답했습니다. 음식 때문이에요. 저 영양사잖아요. 어르신들 영양 관리해야 하는데. 그게 안 됐어요. 식재료 예산이 너무 적었어요. 정상의 절반도 안 됐어요. 신선한 거 못 샀어요. 싸구려만 샀어요. 유통기한 지난 거 샀어요. 더 싸니까요. 색 변한 고기 사고요. 물컹한 야채 사고요. 그걸로 요리하라고요. 저 그래도 영양사예요. 자존심이 있죠. 상한 거로 요리하라니요. 원장한테 말했어요. 예산 늘려달라고요. 이러면 영양실조 온다고요. 어르신들 건강 위험하다고요. 원장이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어차피 입맛도 없는 늙은이들인데 뭘 그러냐고요. 돈 아끼는 게 중요하다고요. 많이 먹어봤자 똑같다고요. 저 그 말 듣고 때려치웠어요. 사표 내고 나왔어요. 양심에 안 되더라고요. 저 음식으로 사람 해치는 건 못해요. 저는 물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땠어요? 그녀는 말했습니다. 국에 건더기가 거의 없었어요. 물에 간만 한 거예요. 된장국이면 된장 조금 풀고 두부 몇 조각 끝이에요. 고기 들어가는 거 없었어요. 비싸니까요. 단백질 섭취가 부족했어요. 밥도 질이 나빴어요. 오래된 쌀이요. 냄새나는 쌀이요. 밥을 해도 맛이 없었어요. 반찬도 가지수가 적었어요. 2-3가지요. 그것도 양이 적고요. 어르신들 늘 배고파 하셨어요. 상한 음식도 줬어요. 냉장고에 오래된 거요. 색이 변했어도 끓이면 된다고 했어요. 저 반대했는데. 원장이 직접 오더니 버리지 말라고 했어요. 돈이 아깝다고요. 그 음식 먹고 식중독 난 적 있어요. 12명이 설사하고 토하고 난리였어요. 한 분은 탈수가 심해서 위험했어요. 그래도 병원 안 보내고 그냥 물만 먹였어요. 영양실조 걸린 분들 많았어요. 제가 있는 동안 최소 10명은 영양 상태가 심각했어요. 팔다리가 뼈만 남은 분들이요. 수액 맞아야 하는 분들이요. 근데 안 맞췄어요. 돈 드니까요. 그녀가 가져온 서류들은 명백했습니다. 식재료 예산 기록이 있었습니다. 기준치의 40%밖에 안 됐습니다. 식단표도 있었습니다. 영양소 계산이 되어 있었습니다. 필요량의 절반도 안 됐습니다. 영양사로서 기록해둔 메모들도 있었습니다. 이건 안 된다는 기록들이었습니다. 귀중한 증거였습니다. 네 번째로 만난 사람은 이정아였습니다. 사회복지사였습니다. 8개월간 일했습니다. 프로그램 담당이었습니다. 왜 그만뒀어요? 그녀는 대답했습니다. 허위 기록 때문이에요. 저 사회복지사잖아요. 프로그램 운영해야 해요. 미술치료, 음악치료, 운동 프로그램 이런 거요. 어르신들 인지 기능 유지하려면 필요해요. 근데 실제로는 거의 안 했어요. 인력이 없으니까요. 시간이 없으니까요. 한 달에 1-2번 했어요. 그것도 대충이요. 그냥 TV 틀어놓고 어르신들 앉혀놓는 게 다였어요. 근데 서류에는 했다고 적어야 했어요. 매주 했다고요. 다양한 프로그램 했다고요. 사진도 찍어야 했어요. 안 했는데 했다고 증거 만드는 거예요. 같은 사진 날짜만 바꿔서 여러 번 쓰기도 했어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할 때 그 서류 쓰거든요. 이런 프로그램 했으니까 돈 달라고요. 안 했는데 했다고 하는 거예요. 사기예요. 저도 공범이 되는 거예요. 원장이 시켰어요. 이렇게 쓰라고요. 안 쓰면 잘린다고요. 저 처음에는 시키는 대로 했어요. 근데 양심에 안 되더라고요. 나중에 거부했어요. 안 하겠다고요. 그랬더니 진짜 잘렸어요. 그녀가 가져온 서류도 중요했습니다. 허위로 작성된 프로그램 일지 사본이 있었습니다. 같은 사진이 여러 날짜로 사용된 증거가 있었습니다. 보험 청구 서류 사본도 있었습니다. 수천만 원을 허위로 청구한 증거였습니다. 제13부 피해자 가족 인터뷰. 내부자 증언 외에 피해자 가족들도 찾아야 했습니다. 그들의 증언도 중요했습니다. 저는 김영호 할아버지의 아들을 먼저 찾았습니다.
김준혁 씨였습니다. 50대 초반이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연락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탐사보도 기자입니다. 아버지 김용호 씨 아들 되시죠? 상대방은 경계했습니다. 네, 그런데요. 무슨 일이세요? 요양원에서 연락 오셨어요. 아니요, 요양원 아니에요. 저는 방송국 기자예요. 아버지께서 계신 요양원에 대해 취재하고 있어요. 혹시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상대방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목소리가 달라졌습니다. 요양원요? 드디어 누가 관심 가져주는 거예요. 저도 할 말 많아요. 만나요? 꼭 만나요. 우리는 다음 날 만났습니다. 그는 피곤해 보였습니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었습니다. 걱정으로 잠을 못 자는 것 같았습니다. 손에 든 커피잔이 떨렸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제가 물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이상해요. 면회 갈 때마다 상태가 안 좋아져요. 처음 입소하셨을 때는 괜찮으셨어요. 파킨슨 있지만 정신은 멀쩡하시고 대화도 되시고요. 그런데 갈수록 이상해지세요. 멍이 있어요. 얼굴에 팔에 다리예요. 물어보면 넘어졌다고 해요. 요양원에서 그렇게 말해요. 근데 그게 말이 안 돼요. 아버지가 걷지도 못하시는데요. 휠체어 타시는데요. 어떻게 그렇게 자주 넘어져요? 그리고 아버지가 무서워하세요. 직원들을요. 제가 가면 저한테 눈빛으로 뭔가 말씀하시려는 것 같아요. 근데 말씀을 못하세요. 목소리가 잘 안 나오세요. 파킨슨 때문에요. 입이 마르고 목이 쉬어서요. 그 눈빛이 무서워요. 제발 데려가 달라는 눈빛이에요. 여기서 구해달라는 눈빛이에요. 저는 알아요. 아버지가 뭔가 당하고 계시다는 거 알아요. 근데 증거가 없어요. 저는 물었습니다. 요양원에 항의하셨어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했죠. 여러 번 했어요. 왜 멍이 있냐고요. 왜 상태가 나빠지냐고요. 원장이 능글맞게 넘겨요. 어르신들 원래 많이 넘어지신다고요. 치매 어르신들도 많으셔서 그렇다고요. 아버지는 치매 아닌데도요. 그리고 그러더라고요. 저희가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요. 믿어달라고요. 의심하시면 다른 데로 옮기시라고요. 근데 다른 데가 없어요. 다 꽉 차 있어요. 대기가 몇 달이에요. 그동안 아버지를 어떻게 해요? 한 번은 아버지가 저한테 뭔가 주시려고 했어요. 손에 종이 같은 거 쥐고 계셨어요. 주시려는데 직원이 와서 가져갔어요. 약 드실 시간이라고요. 데려가 버렸어요. 그 종이 뭐였을까요? 저한테 보여주고 싶으셨던 것 같은데요. 저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실제로 김용호 할아버지가 제보자에게 준 쪽지가 있었습니다. 구조 요청이었습니다. 아들에게도 주려고 하셨던 것 같았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김준혁 씨, 저희가 그 요양원을 취재하고 있어요. 학대 의혹이 있어요. 아버지께서 피해자일 수 있어요. 내부 제보가 있어요. 증거도 수집 중이에요. 그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충격과 분노가 섞였습니다. 손이 더 떨렸습니다. 커피가 쏟아질 뻔했습니다. 뭐라고요? 학대요? 진짜요? 아버지가 맡고 계신 거예요. 저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아직 확정은 아니에요. 근데 그런 정황이 있어요. 아버지께 직접 여쭤볼 수 있을까요? 저도 같이 가서요. 그는 바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가요. 지금 당장 가요. 아버지 상태 확인해야 해요. 우리는 함께 요양원에 갔습니다. 면회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조카라고 했습니다. 신분을 숨겼습니다. 카메라는 가방에 숨겼습니다. 몰래 촬영할 준비를 했습니다. 요양원 입구에 들어섰습니다. 겉으로는 깔끔해 보였습니다. 입구에 화분이 있었습니다. 로비에 소파가 있었습니다. 벽에 가족 사진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웃고 있는 어르신들 사진이었습니다. 행복해 보이는 사진들이었습니다. 홍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안쪽으로 들어갈수록 달라졌습니다. 냄새가 났습니다. 기저귀 냄새. 소독약 냄새, 뭔가 퀴퀴한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익숙한 냄새였습니다. 병원에서 나는 냄새와 비슷하지만 더 나빴습니다. 관리가 안 되는 냄새였습니다. 직원들은 친절하게 굴었습니다. 면회객이 오니까요. 평소와 다르게 웃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이리 오세요. 그랬습니다. 하지만 눈은 웃지 않았습니다. 경계하는 눈이었습니다. 누구지, 왜 왔지 하는 눈이었습니다. 김용호 할아버지 방에 갔습니다. 2인실이었습니다. 다른 분도 계셨는데 자고 계셨습니다. 할아버지는 침대에 누워 계셨습니다. 눈만 겨우 움직이셨습니다. 몸이 많이 쇠약해 보였습니다. 반년 전 사진보다 훨씬 여유어 보였습니다. 아들이 다가갔습니다. 아버지, 저예요. 준혁이요. 보이세요? 할아버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아들을 알아보신 것 같았습니다. 입술이 떨렸습니다. 뭔가 말씀하시려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소리가 잘 안 났습니다. 목이 말라서요. 침이 없어서요. 저는 물을 드렸습니다. 조금 드세요, 할아버지. 할아버지가 물을 드셨습니다. 힘들게 삼키셨습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가 나가고 싶어. 여기 지옥이야. 아들이 물었습니다. 아버지, 누가 때렸어요? 여기 사람들이요. 할아버지의 눈이 커졌습니다. 공포가 보였습니다. 주변을 살피셨습니다. 누가 듣고 있는지 확인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작게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살려줘, 여기서 데려가줘. 아들은 울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데려갈게요. 걱정 마세요. 그때 직원이 들어왔습니다. 박 반장이었습니다. 제보자가 말한 그 사람이었습니다. 50대 여자였습니다. 표정이 싸늘했습니다. 웃고 있는데 눈이 웃지 않았습니다. 면회 시간 거의 다 됐어요. 뭔가 경계하는 투였습니다. 우리를 의심하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 약 드실 시간이에요. 나가주세요. 저는 할아버지의 팔을 살펴봤습니다. 멍이 있었습니다. 손목에 긁힌 자국도 있었습니다. 억제대 자국으로 보였습니다. 묶었던 흔적이었습니다. 사진을 찍었습니다. 몰래요. 우리는 나왔습니다. 아들은 복도에서 울었습니다. 아버지가 맞는 거예요. 진짜로요. 아버지가 저렇게 무서워해요. 평생 겁 없던 분이 저렇게 무서워해요. 군인 출신이셨어요. 무섭고 엄격하셨어요. 그런 아버지가 저렇게요. 대체 뭘 당하신 거예요? 저는 말했습니다. 증거 모으고 있어요. 곧 보도할 거예요. 그때까지 조금만 참아주세요. 아버지 옮길 곳 찾아봐요. 가능하면 빨리요. 여기 더 계시면 안 돼요. 저는 다른 피해자 가족들도 만났습니다. 이미선 씨를 만났습니다. 이순자 할머니의 딸이었습니다. 그 할머니는 이미 돌아가셨습니다. 만나자 눈물부터 보였습니다. 제가 기자라고 하니까 더 울었습니다. 드디어 누가 알아봐 주는 거예요. 그랬습니다. 어머니가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아직도 모르겠어요. 폐렴이라고 했는데 갑자기였어요. 그 전주에 면회 갔을 때는 괜찮으셨거든요. 좀 여의시긴 했는데. 그래도 말씀도 하시고요. 웃기도 하셨어요. 제 손 잡으셨어요. 딸 왔네 그러셨어요. 치매가 심하셔서 저를 자주 못 알아보셨거든요. 그날은 알아보셨어요. 기뻤어요. 근데 일주일 후에 돌아가셨다고 연락 왔어요. 갑자기요. 아무 징후도 없이요. 폐렴이라고요. 너무 급하게 악화됐다고요. 믿을 수가 없었어요. 저는 물었습니다. 어머니 상태가 평소에 어떠셨어요? 그녀는 대답했습니다. 많이 약해지셨어요. 입소하셨을 때보다요. 2년 만에 완전히 다른 분이 되셨어요. 치매가 심해지신 것도 있지만 그것만이 아닌 것 같았어요. 살도 많이 빠지셨어요. 밥 잘 챙겨드리냐고 물으면 그렇다고 했는데 그렇게 안 보였어요. 뼈만 남으셨어요. 갈비뼈가 보였어요. 팔도 막대기 같았어요. 피부가 늘어졌어요. 살이 없으니까요. 그리고 멍이 있었어요. 팔이랑 다리예요. 얼굴에도 가끔요 물어보면 넘어지셨다고 했어요. 치매라 자주 넘어지신다고요. 저는 믿었어요. 그때는요 의심 안 했어요. 요양원을 믿었으니까요. 전문가들이니까요. 잘 모시겠지 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하면 이상해요. 매번 넘어질 수는 없잖아요. 매주 멍이 있었어요. 팔에 허벅지에 등에요. 그게 다 넘어져서 생긴 거라고요. 지금 생각하면 말이 안 돼요. 어머니가 저한테 말씀하신 적 있어요. 데려가 달라고요. 여기 무섭다고요. 밤에 무서운 사람이 온다고요. 때린다고요. 저는 그때 치매라서 그러신다고 생각했어요. 어디 가셔도 집 가고 싶다고 하시니까요. 그게 치매 증상이니까요. 환각도 있으시고요. 그래서 그냥 넘겼어요. 괜찮으실 거라고요. 여기 좋은 데라고요. 그랬어요. 근데 진짜 무서우셨던 거였어요. 진짜 맞으셨던 거였어요. 진짜 도움 요청하신 거였어요. 저는 못 알아들었어요. 치매라고 무시했어요. 어머니 말씀을 안 믿었어요. 그게 죄예요. 평생 갈 죄예요. 그녀는 울었습니다. 제가 죽인 거예요. 어머니를요 다른 데 보냈어야 해요. 제가 직접 모셨어야 해요. 근데 저는 편하려고 요양원에 맡겼어요. 바쁘다고요. 일해야 한다고요. 핑계대고요. 그리고 어머니는 거기서 돌아가셨어요. 맞으면서 굶으면서요. 혼자서요. 저 때문이에요. 저는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이 씨 탓이 아니에요. 몰랐잖아요. 누가 알았겠어요. 요양원을 믿은 거잖아요. 잘못한 거 아니에요. 나쁜 건 거기 사람들이에요. 학대한 사람들이에요. 이 씨가 죄책감 가질 필요 없어요. 하지만 그녀의 눈에는 죄책감이 가득했습니다. 평생 지고 갈 죄책감이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정말숙 할머니의 아들도 만났습니다. 성폭력 피해자로 의심되는 분의 가족이었습니다. 그는 50대 후반이었습니다. 농사 짓는 분이었습니다. 손이 거칠었습니다.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분노가 보였습니다. 어머니요 돌아가셨어요. 작년에요. 폐렴이라고 했어요. 근데 이상했어요. 돌아가시기 전에 상태가요. 저는 물었습니다. 어떻게 이상했어요? 그는 대답했습니다. 어머니가 치매가 심하셨어요. 거의 의식이 없으셨어요. 말씀도 못하시고 움직이지도 못하셨어요. 그냥 누워만 계셨어요. 그래서 요양원에 맡긴 거예요. 제가 농사 지어야 하니까요. 24시간 돌볼 수가 없어서요. 면회 가면 그냥 손잡고 있었어요. 말씀 못하시니까요. 손 잡으면 가끔 꼭 쥐셨어요. 저를 알아보시는 건지 모르겠지만요. 그래도 뭔가 느끼시는 것 같았어요.
근데 한 번은요 어머니 옷을 갈아입혀 드리려고 했어요. 속옷을요. 직원한테 갈아입히겠다고 했더니 막더라고요. 저희가 할 테니까 괜찮다고요. 저는 아들인데요. 왜 안 되는데요? 이상했어요. 억지로 봤어요. 어머니 상태를요. 속옷 벗기니까 이상한 게 있었어요. 허벅지 안쪽에요. 멍이 있었어요. 빨간 자국도 있었어요. 긁힌 것 같은 거요. 그리고 거기가요. 아래쪽이요. 붓고 빨갛고 그랬어요. 감염된 것 같았어요. 저는 기가 막혀서 직원한테 물었어요. 이게 뭐냐고요? 왜 이러냐고요? 직원이 그러더라고요. 요로 감염이라고요. 어르신들 요로 감염 잘 걸린다고요. 치료 중이라고요. 저는 이상했어요. 요로 감염이 허벅지에 멍이 생겨요. 긁힌 자국이 생겨요. 말이 안 됐어요. 근데 증거가 없었어요. 어머니는 말씀 못 하시잖아요. 의식이 없으시잖아요. 뭐가 있었는지 말씀 못 하시잖아요. 저는 의심만 하고 끝났어요. 그리고 어머니 돌아가셨어요. 한 달 후에요. 지금도 생각해요. 그때 뭔가 있었던 것 같아요. 누가 어머니한테 나쁜 짓 한 것 같아요. 근데 증명할 방법이 없어요. 어머니가 말씀 못 하시니까요. 돌아가셨으니까요. 억울해요. 진짜 억울해요. 저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제보자의 증언과 일치했습니다. 정말숙 할머니에게 성적인 학대가 있었던 것이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말씀 못하시고 돌아가셨습니다. 증거가 부족했습니다. 가장 잔인한 범죄가 묻힐 뻔했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지금 증거 모으고 있어요. 내부 제보가 있어요. 어머니께 무슨 일이 있었는지 밝혀질 거예요. 그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잡아주세요. 그 새끼들 잡아주세요. 어머니한테 그런 짓 한 놈 잡아주세요. 제가 직접 죽이고 싶어요. 근데 그러면 저도 감옥 가잖아요. 그러니까 법으로 잡아주세요. 감옥 보내주세요. 평생 썩게 해주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할게요. 반드시요. 제14부 잠입 취재. 증거가 많이 모였지만 더 필요했습니다. 현장을 직접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저는 잠입 취재를 결정했습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필요했습니다. 저는 동료 기자에게 부탁했습니다. 박소연 기자였습니다. 여기자였습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있었습니다. 예전에 다른 취재 때문에 따놓은 것이었습니다. 박 기자가 해뜨는 요양원에 지원했습니다. 위장 신분으로요 채용됐습니다. 인력이 부족하니까 누구든 받았습니다. 그녀는 2주간 그곳에서 일했습니다. 소형 카메라를 숨기고 녹화했습니다. 2주 후 박 기자가 돌아왔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눈이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어땠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그녀는 대답했습니다. 지옥이었어요. 제보자 말이 다 사실이었어요. 아니, 더 심했어요. 직접 보니까 상상 이상이었어요. 그녀가 가져온 영상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첫 번째 영상은 아침 식사 장면이었습니다. 어르신들이 식당에 모여 계셨습니다. 밥이 나왔습니다. 양이 너무 적었습니다. 밥반 공기도 안 됐습니다. 국은 물만 있었습니다. 반찬은 김치 하나였습니다. 어르신들이 더 달라고 하셨습니다. 배고프다고요? 직원이 그랬습니다. 없어. 이게 다야 먹기 싫으면 굶어. 두 번째 영상은 기저귀 교체 장면이었습니다. 한 직원이 할머니 기저귀를 갈았습니다. 대충 갔습니다. 닦지도 않고. 그냥 새거 채웠습니다. 할머니가 아프다고 하셨습니다. 거기 아프다고요. 욕창인 것 같았습니다. 직원이 그랬습니다. 닥쳐 시끄러워. 그리고 억제대로 묶었습니다. 세 번째 영상은 폭력 장면이었습니다. 박 반장이 할아버지를 때리고 있었습니다. 왜 소리 질러 조용히 하라고 그랬습니다. 뺨을 때렸습니다. 찰싹 소리가 났습니다. 할아버지가 오셨습니다. 또 때렸습니다. 울지 마 더러워 그랬습니다. 네 번째 영상은 야간 장면이었습니다. 밤 11시였습니다. 직원이 사무실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순찰을 안 했습니다. 어르신들 방을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한 할머니가 소리 지르셨습니다. 도와줘요 그랬습니다. 아무도 안 갔습니다. 1시간 넘게 소리 지르셨는데 아무도 안 갔습니다. 다섯 번째 영상은 원장과 직원들의 대화였습니다. 원장이 말했습니다. 이번 달 적자야. 비용 더 줄여. 밤양 더 줄여. 기저귀 하루에 한 번만 갈아. 약도 꼭 필요한 것만 줘. 병원 보내지 마도 낚여. 직원이 물었습니다. 근데 그러면 어르신들 상태가요? 원장이 그랬습니다. 어차피 늙어서 죽을 거야. 조금 빨리 가는 거지. 뭐 새로 들어오면 돼. 대기자 많잖아. 제15부 보도 준비. 충분한 증거가 모였습니다. 내부 제보자 증언 4명, 퇴직 직원 증언 4명. 피해자 가족 증언 5명, 영상 증거 50개 이상, 사진 증거 100장 이상, 서류 증거 30장 이상, 잠입 취재 영상 20개 이상. 모든 증거가 같은 것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조직적인 학대, 상습적인 폭력, 의도적인 방치. 금전적 착취, 그리고 최소 5명 이상의 의심스러운 사망. 저는 보도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변호사에게 법률 검토를 받았습니다. 명예훼손 위험이 없는지 확인했습니다.
증거가 충분하다고 했습니다. 공익 목적이라고 했습니다. 문제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요양원 측에 공식적으로 질의하는 것이었습니다. 반론권을 줘야 했습니다. 언론 윤리였습니다. 저는 해뜨는 요양원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학대 의혹에 대해 입장을 밝혀달라고요. 사실 확인이 필요한 사항들을 나열했습니다. 20개 항목이었습니다. 며칠 후 답변이 왔습니다. 원장 조현태 명의였습니다. 근거 없는 의혹에 대해 유감을 표합니다. 저희 요양원은 어르신들을 가족처럼 모시고 있습니다. 모든 서비스는 규정에 따라 제공되고 있습니다. 일부 불만을 가진 전직 직원들의 허위 제보로 보이며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습니다. 귀사의 보도가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할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입니다. 전형적인 부인이었습니다. 협박도 섞여 있었습니다.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기록이 되었습니다. 저는 직접 만나서 인터뷰하고 싶다고 요청했습니다. 원장은 거부했습니다. 바쁘다는 핑계였습니다. 실제로는 피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저는 요양원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며칠간 기다렸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차에서 기다렸습니다. 마침내 원장이 나오는 것을 잡았습니다. 벤츠를 타고 나가려는 참이었습니다. 저는 카메라맨과 함께 뛰어갔습니다. 카메라를 들이댔습니다. 조현태 원장님 탐사보도팀입니다. 학대 의혹에 대해 한 말씀 해주세요. 그는 화를 냈습니다. 뭐야 이게 뭐야, 카메라 치워, 허위사실 유포하면 고소할 거야. 저는 질문을 이어갔습니다. 어르신들이 맞았다는 증언이 여러 건 있습니다. 영상 증거도 있습니다. 할 말씀 없으세요? 그는 손으로 카메라를 막았습니다.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분노인지 당황인지 모르겠습니다. 거짓말이야, 다 거짓말이야. 누가 그래, 그 새끼들 다 고소할 거야. 기저귀를 하루에 한 번만 갈았다는 증언도 있습니다. 음식이 부실했다는 증언도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영양실조로 돌아가셨다는 의혹도 있습니다. 사실인가요? 그는 차에 탔습니다. 운전기사에게 소리쳤습니다. 빨리 출발해, 빨리. 차가 급출발했습니다. 저를 피해 도망친 것이었습니다. 죄가 있으니까 도망친 것이었습니다. 그 장면도 카메라에 담겼습니다. 제16부 보도의 날. 드디어 보도가 나갔습니다. 뉴스 메인으로 나갔습니다. 20분짜리 심층 보도였습니다. 저녁 9시 메인 뉴스 첫 머리였습니다. 충격적인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직원이 할머니를 때리는 장면, 어르신들이 묶여있는 장면, 상한 음식을 주는 장면, 기저귀를 갈지 않는 장면, 원장이 비용 줄이라고 지시하는 장면, 모든 것이 화면에 나왔습니다. 내부 제보자의 증언이 나왔습니다. 얼굴과 목소리를 변조했습니다. 신원을 보호했습니다. 3년간 지옥을 봤다고 했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피해자 가족들의 인터뷰도 나왔습니다. 울면서 증언하는 그들의 모습이 나왔습니다. 아버지가 맞고 계셨다고 했습니다. 어머니가 굶어 죽었다고 했습니다. 공식 서류의 문제점도 폭로됐습니다. 인력 기준 미달, 허위 청구, 형식적 점검, 모든 것이 드러났습니다.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시청률이 치솟았습니다. 평소의 2배였습니다. 인터넷에 기사가 퍼졌습니다. 실시간 검색어 1위였습니다. 댓글이 수만 개 달렸습니다. 분노의 목소리가 넘쳐났습니다. 이게 사람이야, 짐승보다 못하네. 우리 부모님 맡긴 요양원도 걱정된다. 저런 놈들은 똑같이 당해봐야 해. 요양원 전수조사해야 한다. 원장 사형시켜라. 저 직원들 다 잡아라. 국회의원들도 반응했습니다. 긴급 국정조사 요구가 나왔습니다. 야당에서 먼저 나섰습니다. 여당에서도 동조했습니다. 초당적인 문제라고 했습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긴급 브리핑을 했습니다. 심각하게 받아들인다고 했습니다. 전국 요양원 전수조사를 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문제시설은 폐쇄하겠다고 했습니다. 경찰도 움직였습니다. 다음날 아침 해 뜨는 요양원에 압수수색이 들어갔습니다. 수사관 20명이 들이닥쳤습니다. 서류를 압수했습니다. 컴퓨터를 가져갔습니다. CCTV 하드디스크도 확보했습니다. 원장 조현태가 체포됐습니다. 새벽에 집에서 연행됐습니다. 잠옷 차림이었습니다. 수갑을 찼습니다. 카메라 앞에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박정희 외 직원 5명도 체포됐습니다. 원장 조카 이준혁도 체포됐습니다.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모두 구속됐습니다. 도주 우려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뿌듯했지만 동시에 씁쓸했습니다. 보도가 나가기 전에 얼마나 많은 피해자가 있었을까요? 왜 이렇게 오래 걸렸을까요?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했다면 진작 막을 수 있었을 텐데요. 그 생각에 기쁘지만은 않았습니다. 제17부 수사와 재판. 보도 이후 수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됐습니다. 경찰 특별수사팀이 꾸려졌습니다.
검찰도 파견됐습니다. 합동 수사였습니다. 저도 계속 추적 취재를 했습니다. 수사 진행 상황을 보도했습니다. 경찰 수사 결과 학대가 확인됐습니다. 피해자는 40명이 넘었습니다. 입소자 65명 중 대부분이 어떤 형태로든 피해를 입었습니다. 신체적 폭력 피해자가 25명이었습니다. 정기적으로 맞았던 분들이었습니다. 맞아서 뼈가 부러진 분도 있었습니다. 갈비뼈 골절, 팔골절 넘어졌다고 거짓 보고된 것들이었습니다. 방임 피해자는 거의 전원이었습니다. 기저귀 미교체, 목욕 미실시, 식사 부실, 약물 미투여, 의료 방치 모든 어르신들이 해당됐습니다. 억제된 남용 피해자가 35명이었습니다. 의학적 필요 없이 묶여있던 분들이었습니다. 하루 12시간 이상 묶인 분도 있었습니다. 일주일 내내 묶인 분도 있었습니다. 성폭력 피해자도 확인됐습니다. 최소 3명이었습니다. 모두 치매가 심한 할머니들이었습니다. 말씀을 못하시는 분들이었습니다. 원장 조카 이준혁이 가해자였습니다. DNA 증거가 나왔습니다. 옷에서 나왔습니다. 침대 시트에서도 나왔습니다. 사망자 중 학대 관련 의심 사례도 있었습니다. 최근 3년간 18명이 돌아가셨는데 그중 7명은 학대나 방치가 사망에 기여했을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영양실조, 욕창, 감염, 의료 방치 이런 것들이 사인이었습니다. 제대로 돌봤으면 안 돌아가셨을 분들이었습니다.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저는 매번 방청석에 앉아 취재했습니다. 원장 조현태는 노인복지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 사기,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총 18개 혐의였습니다. 박정희 외 직원 5명도 기소됐습니다. 직접 폭행 혐의, 방조 혐의 등이었습니다. 원장 조카 이준혁은 성폭력 혐의로 별도 기소됐습니다. 강간, 강제추행, 중간간 가장 무거운 혐의였습니다. 첫 번째 재판에서 원장이 입장을 밝혔습니다. 모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뻔뻔했습니다. 저는 어르신들을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일부 직원들의 일탈이 있었을 수 있지만 저는 몰랐습니다. 조직적인 학대는 없었습니다. 언론의 과장 보도입니다. 저는 무죄입니다. 방청석에서 분노가 터져 나왔습니다. 피해자 가족들이 소리쳤습니다. 뻔뻔하다, 어떻게 저럴 수 있냐, 사람이 아니다. 재판장이 정숙하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분노를 막을 수 없었습니다. 검찰이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영상 녹화된 증인, 진술 서류, 증거 모든 것이 쏟아졌습니다. 결정적인 것은 카카오톡 대화였습니다.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것이었습니다. 원장이 직원들에게 보낸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말 안 듣는 애들은 좀 세게 다뤄, 시간 낭비하지 마, 빨리빨리 해. 기저귀 그렇게 자주 안 갈아도 돼, 아껴 써, 하루에 2번이면 충분해. 밥 남기면 다음에 적게 줘, 어차피 입맛 없는 것들인데 많이 줘봤자 낭비야. 묶어놓으면 편하잖아, 왜 풀어줘, 그냥 묶어놔, 일더러. 병원 보내지 마, 돈 아까워, 죽을 때 되면 죽는 거지 뭐. 이 메시지들은 그가 학대를 지시했다는 증거였습니다. 몰랐다는 변명은 통하지 않았습니다.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학대였습니다. 원장이 지휘한 것이었습니다. 제18부- 피해자들의 증언. 재판에서 피해자 가족들이 증언했습니다. 눈물 없이 들을 수 없었습니다. 김준혁 씨가 증인석에 섰습니다. 아버지 김영호 씨에 대해 증언했습니다. 아버지는 평생 강인한 분이셨습니다. 군인 출신이시고 예비역 중령이셨습니다. 무섭고 엄격하셨습니다. 제가 어릴 때 무서웠습니다. 근데 그만큼 든든하셨습니다. 누구한테도 안 지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런 아버지가 요양원에서는 벌벌 떠셨습니다. 직원들을 무서워하셨습니다. 눈빛이 살려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 눈빛을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호랑이 같던 아버지가 쥐처럼 작아지셨습니다. 아버지가 저한테 쪽지를 주시려고 했습니다. 구조 요청이었습니다. 근데 직원이 빼앗았습니다. 저한테 전달 못하셨습니다. 그 쪽지가 다른 사람한테라도 전달돼서 다행입니다. 그래서 이 재판이 열린 거니까요. 아버지는 지금 다른 요양원으로 옮기셨습니다. 하지만 예전 분이 아닙니다. 말씀도 거의 못하시고 눈빛도 죽었습니다. 마음이 이미 부서진 것 같습니다. 저 사람들이 제 아버지를 망가뜨렸습니다. 살아계시지만 죽인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미선 씨도 증언했습니다. 돌아가신 어머니 이순자 씨에 대해서였습니다. 어머니는 치매가 있으셨지만 착하신 분이셨습니다. 평생 남을 위해 사신 분이셨습니다. 아버지 돌아가시고 혼자 저희 5남매 키우셨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자식들 다 키워놓으니까 치매가 왔습니다. 저희는 어머니 모시고 싶었습니다. 근데 형편이 안 됐습니다. 다들 일해야 하고 아이들 봐야 하고요. 24시간 케어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요양원에 맡겼습니다. 좋은 데 맡겼다고 생각했습니다. 비싼 데 맡겼습니다. 잘 모시겠지 했습니다.
그런 어머니가 마지막 2년을 지옥에서 보냈습니다. 맞으면서 굶으면서요. 저한테 데려가 달라고 하셨는데 저는 못 알아들었습니다. 치매라서 그러신다고 넘겼습니다. 그게 마지막 부탁이었는데요. 저는 평생 그 죄책감을 안고 살겠습니다. 하지만 최소한 저 사람들은 벌을 받아야 합니다. 다른 어르신들이 이런 일 당하면 안 됩니다. 저 같은 후회하는 자식이 더 나오면 안 됩니다. 엄하게 처벌해 주십시오. 방청석에서 울음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다른 피해자 가족들이었습니다. 저도 눈물을 참기 어려웠습니다. 정민호 씨도 증언했습니다. 전직 요양보호사로서요. 저는 해뜨는 요양원에서 2년간 일했습니다. 처음에는 좋은 곳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 지옥이었습니다. 어르신들이 매일 맞았습니다. 직원들이 때렸습니다. 박정희 씨가 제일 심했습니다. 이유 없이 때렸습니다. 스트레스 푸는 것 같았습니다. 어르신들을 샌드백처럼 취급했습니다. 저는 참다 말렸습니다. 그랬더니 저한테도 덤볐습니다. 그리고 잘렸습니다. 문제 직원이라고요. 신고했는데 묻혔습니다. 보복도 당했습니다. 차 브레이크가 잘렸습니다. 협박 전화도 왔습니다. 무서웠습니다. 저도 공범입니다. 2년간 보면서 바로 신고 안 했으니까요. 무서워서요. 일자리 잃을까봐요. 비겁했습니다. 그동안 더 많은 분이 당했습니다. 제 책임도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의 증언에 방청석이 조용해졌습니다. 피해자이자 목격자이자 방조자 복잡한 위치였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에 용기 내서 증언하고 있었습니다. 제보자 김수진 씨도 증언했습니다. 비공개로 진행됐습니다. 신원보호를 위해서였습니다. 저는 나중에 녹취록을 입수했습니다. 저는 해뜨는 요양원에서 3년간 일했습니다. 요양보호사였습니다. 그동안 본 것을 증언하겠습니다. 입사 한 달 후 처음 학대를 목격했습니다. 박정희 씨가 이순자 할머니를 때리고 있었습니다. 치매 어르신이셨습니다. 밥 안 먹는다고 때렸습니다. 머리채를 잡고 뺨을 때렸습니다. 저는 충격이었습니다.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무서웠습니다. 그 후로 매일 학대를 받습니다. 때리는 것, 굶기는 것, 묶는 것, 가두는 것. 다 봤습니다. 직원들 대부분이 했습니다. 안 하는 사람이 드물었습니다. 안 하면 일이 안 돌아갔습니다. 인력이 없어서요. 빨리빨리 하려면 폭력을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원장이 시킨 것입니다. 비용 줄이라고요. 빨리빨리 하라고요. 말 안 듣는 어르신은 세게 다루라고요. 직접 지시했습니다. 카카오톡으로요. 회의 때도요. 원장 지시였습니다. 저도 공범입니다. 3년간 알면서 신고 안 했으니까요. 무서웠습니다. 원장이 조폭이랑 연결돼 있었습니다. 신고하려던 직원이 사라졌습니다. 협박당했습니다. 저도 당할까봐 무서웠습니다. 가족도 있었습니다. 남편이랑 아이가요. 그래서 참았습니다. 하지만 정말숙 할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더 이상 못 참겠더라고요. 그분은 성폭력까지 당했습니다. 의식도 없으신 분이요. 말도 못하시는 분이요. 그렇게 당하다 죽었습니다. 저 때문입니다. 빨리 신고했으면 살릴 수 있었습니다. 이제라도 말해서 조금이라도 속죄하려고 합니다. 다른 분들 구할 수 있으면 22제 시도박 계속 작성할 이전. 나레이션 콘텐츠 재개 준비. 사용자가 계속이라고 했으므로 이전에 작성하던 노인학대 요양원 스토리를 계속 이어서 작성해야 합니다. 오만자 목표로 학대 사실을 디테일하게 묘사하는 나레이터 스타일의 콘텐츠입니다. 이전에 제18부- 피해자들의 증언까지 작성했고 김수진 씨의 증언 중간에서 끝났습니다. 계속 이어서 작성하겠습니다. 좋겠습니다. 저는 요양원에서 이상한 일 보시는 분들 꼭 신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어르신들은 스스로 말씀 못하십니다. 우리가 대신 말해야 합니다. 그녀의 증언이 끝났습니다. 방청석에서 박수가 나왔습니다. 용기에 대한 박수였습니다. 재판장이 정숙하라고 했지만 박수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제19부- 피고인들의 변명. 피고인들의 변호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공색했습니다. 설득력이 없었습니다. 원장 조현태의 변호사가 변론했습니다. 의뢰인은 사업가일 뿐입니다. 요양원 경영을 맡았을 뿐 직접 케어에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현장 직원들의 일탈을 알지 못했습니다. 카카오톡 메시지는 비용 절감 차원의 일반적인 지시였습니다. 학대를 지시한 것이 아닙니다. 과잉 해석입니다. 검찰이 반박했습니다. 피고인의 메시지를 다시 읽겠습니다. 말 안 듣는 애들은 좀 세게 다뤄라. 이게 일반적인 지시입니까? 세게 다루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폭력을 쓰라는 뜻 아닙니까? 병원 보내지 마. 돈 아까워. 죽을 때 되면 죽는 거지. 이게 경영 지시입니까? 사람 목숨을 돈으로 계산하는 겁니다. 살인 교사나 다름없습니다. 판사도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증거가 명백했습니다. 박정희의 변호사가 변론했습니다. 의뢰인은 열악한 환경에서 과중한 업무에 시달렸습니다. 인력이 부족해서 어쩔 수 없었습니다.
혼자서 어르신 20명을 돌봐야 했습니다. 시간이 없었습니다. 스트레스가 극심했습니다. 구조적 문제입니다. 의뢰인 개인만의 잘못이 아닙니다.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찰이 반박했습니다. 스트레스가 있으면 사람을 때려도 됩니까? 힘들면 폭력을 써도 됩니까? 피고인은 10년 넘게 이 일을 했습니다. 베테랑입니다. 스트레스 관리를 못했다는 게 변명이 됩니까? 어르신들은 저항도 못하는 분들입니다. 그런 분들을 때린 겁니다. 가장 약한 사람을 때린 겁니다. 비겁합니다. 엄벌해야 합니다. 저도 구조적 문제에 일부 동의했습니다. 인력 부족이 문제였습니다. 시스템이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폭력을 정당화할 수는 없었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사람을 때리면 안 됩니다. 변명이 될 수 없습니다. 원장 조카 이준혁의 변호사가 변론했습니다. 가장 비열한 변호였습니다. 피해자들은 중증 치매 환자들입니다. 의식이 없거나 기억이 없는 분들입니다. 진술 신빙성이 없습니다. DNA 증거가 있지만 성관계가 있었다는 증거일 뿐. 강제였다는 증거는 아닙니다. 합의가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방청석이 술렁이었습니다. 분노가 터져 나왔습니다. 뭐라고 합의? 80대 치매 할머니랑 합의 미친 거 아니야. 재판장이 정숙을 명했습니다. 하지만 분노를 막을 수 없었습니다. 검찰이 반박했습니다. 피해자 정말숙 씨는 알츠하이머 치매 말기였습니다. 의식이 거의 없었습니다. 말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했습니다. 그런 분이 합의를 했다고요? 동의를 했다고요? 어떻게요? 고개 끄덕였다고요? 눈 깜박였다고요? 말도 안 됩니다. 이건 중간간입니다. 저항불능 상태를 이용한 강간입니다. 가장 비겁한 성범죄입니다. 물리적 증거도 있습니다. 피해자의 신체에서 DNA가 나왔습니다. 옷에서 나왔습니다. 침대에서 나왔습니다. 허벅지 안쪽에 멍이 있었습니다. 강제로 다리를 벌린 흔적입니다. 합의가 아닙니다. 폭력입니다. 변호인의 주장은 피해자를 2번 죽이는 것입니다. 이미 돌아가신 분을 모욕하는 것입니다.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변론입니다. 판사도 변호인에게 주의를 줬습니다. 피해자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은 삼가라고 했습니다. 제20부- 최종 변론. 최종 변론이 있었습니다. 검찰이 먼저 구형했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이 사건은 대한민국 사법 역사에 남을 참혹한 범죄입니다. 가장 약하고 가장 무력한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한 조직적이고 지속적인 학대입니다. 피해자들은 누구입니까? 우리의 할머니, 할아버지들입니다. 평생을 가족을 위해, 사회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입니다. 이제 몸이 불편해지고 기억이 흐려지신 분들입니다. 스스로를 보호할 수 없는 분들입니다. 말씀하지 못하는 분들입니다. 저항하지 못하는 분들입니다. 피고인들은 그런 분들을 때렸습니다. 굶겼습니다. 가뒀습니다. 묶어놨습니다. 병원에 안 보냈습니다. 성적으로 유린했습니다. 그리고 죽게 내버려 뒀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업무상 과실이 아닙니다. 의도적인 학대입니다. 조직적인 범죄입니다. 원장 조현태는 이 모든 것을 지휘했습니다. 돈을 위해서입니다. 어르신들의 고통 위에 자신의 부를 쌓았습니다. 벤츠를 타고 골프를 치면서 어르신들은 맞고 굶고 죽어갔습니다. 피고인 조현태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합니다. 이 사람은 인간의 존엄성을 짓밟았습니다. 가장 약한 사람들을 착취했습니다. 엄벌이 필요합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경고가 필요합니다. 피고인 박정희 등 직원들에게 징역 5년에서 10년을 구형합니다. 직접 폭력을 행사하고 방치를 실행했습니다. 원장의 지시였다고 하지만 본인들의 손으로 때렸습니다. 본인들의 결정으로 방치했습니다. 책임이 있습니다. 피고인 이준혁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합니다. 가장 비겁한 성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말 못하는 어르신들을 상대로 성욕을 채웠습니다. 인간이 아닙니다. 짐승입니다. 아니, 짐승도 저런 짓 안 합니다. 악마입니다. 사회에서 격리해야 합니다. 재판장님, 이 판결이 우리 사회에 메시지를 보내주십시오. 노인을 학대하면 이렇게 된다는 메시지를요. 약한 사람을 착취하면 이렇게 된다는 메시지를요. 엄중한 처벌을 부탁드립니다. 변호인들의 최종 변론도 있었습니다. 감형을 호소했습니다. 반성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설득력이 없었습니다. 원장 조현태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피고인 최후 진술이었습니다. 저는 잘못했습니다. 어르신들께 죄송합니다. 가족들께 죄송합니다. 반성하고 있습니다.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짧은 진술이었습니다.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형식적이었습니다. 눈물도 없었습니다. 방청석에서 야유가 나왔습니다. 뻔뻔하다고요? 가식이라고요? 박정희도 진술했습니다. 저도 잘못했습니다. 스트레스 때문에 그랬습니다. 어르신들께 죄송합니다. 다시는 안 그럴 겁니다. 역시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변명만 했습니다. 스트레스 탓으로 돌렸습니다. 진짜 반성인지 의문이었습니다. 이준혁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만 숙이고 있었습니다. 할 말이 없었을 겁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었을 겁니다. 제21부 판결. 판결 날이 왔습니다. 법정이 가득 찼습니다. 피해자 가족들이 앞줄에 앉았습니다. 취재진도 많았습니다. 카메라가 줄지어 있었습니다. 전국적인 관심이었습니다. 판사가 입장했습니다. 모두 일어났습니다. 다시 앉았습니다. 긴장된 침묵이 흘렀습니다. 판사가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피고인 조현태 노인복지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 사기 횡령 등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합니다. 피고인 박정희 노인복지법 위반 폭행상해 등 혐의로 징역 8년을 선고합니다. 피고인 이준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중간간 등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10년 취업 제한 10년을 명합니다. 피고인 김현수 노인복지법 위반 폭행 등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합니다. 피고인 최영미 노인복지법 위반 방조 등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합니다. 피고인 박민수 노인복지법 위반 방조 등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합니다. 피고인 이정훈 노인복지법 위반 방조 등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합니다. 판사가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피고인들은 취약한 노인들을 대상으로 조직적이고 지속적인 학대를 저질렀습니다. 피해자들은 치매 등으로 인해 스스로를 보호할 수 없는 분들이었습니다. 저항할 수 없는 분들이었습니다. 말씀하실 수 없는 분들이었습니다. 가장 무력한 피해자들이었습니다. 재판이 끝난 후 저는 관계자들을 다시 만났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지내고 있었을까요? 제보자 김수진 씨를 만났습니다. 그녀는 요양원을 그만뒀습니다. 다른 일을 찾았습니다. 지금 뭐 하세요? 그녀는 웃었습니다. 처음 보는 편안한 웃음이었습니다. 어린이집에서 일해요. 아이들 돌보는 일이에요. 요양원은 더 이상 못하겠더라고요. 트라우마가 있어서요. 밤마다 꿈을 꿔요. 어르신들 꿈을요 때리는 꿈을요 무서워요. 그래도 낮에는 괜찮아요. 아이들이 웃으면 기분이 좋아요. 순수한 웃음이에요. 요양원에서 못 본 웃음이에요. 아이들 돌보면서 치유되는 것 같아요. 저는 물었습니다. 후회 없으세요? 신고한 거요. 그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없어요. 잘한 거예요. 무섭고 힘들었지만 잘한 거예요. 쟤 때문에 세상이 조금은 바뀌었잖아요. 다른 어르신들이 조금은 안전해졌잖아요. 그게 위안이에요. 가끔 어르신들 생각해요. 거기서 만났던 분들을요. 이순자 할머니요, 김영호 할아버지요, 정말숙 할머니요, 잊히지 않아요. 평생 잊히지 않을 거예요. 그분들을 위해서라도 제대로 살아야 해요. 부끄럽지 않게요. 저는 말했습니다. 정말 잘하셨어요. 당신 때문에 많은 분들이 구해졌어요.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감사해요. 그녀는 울었습니다. 고맙다는 말에 울었습니다. 그동안 아무도 고맙다고 안 했나 봐요. 비난만 받았나 봐요. 왜 더 빨리 신고 안 했냐고요. 공범 아니냐고요. 그런 말만 들었나 봐요. 저는 그녀를 안아줬습니다. 당신은 영웅이에요. 진짜로요. 김준혁 씨도 만났습니다. 아버지 김영호 할아버지는 다른 요양원으로 옮기셨습니다. 아버지 어떠세요? 그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좀 나아지셨어요. 새 요양원은 괜찮아요. 직원들도 친절하고 시설도 깨끗해요. 밥도 잘 주고요. 전과는 달라요. 안심이 돼요. 근데 아버지는 예전분이 아니에요. 눈빛이 죽었어요. 말씀도 거의 안 하세요. 파킨슨이 더 심해지신 것도 있지만 그것만이 아니에요. 마음이 부서지신 거예요. 트라우마예요. 아버지가 가끔 악몽을 꾸세요. 밤에 소리 지르세요. 안 돼, 때리지 마 그러세요. 꿈에서도 맞고 계신 거예요. 깨워드리면 눈물 흘리세요. 말씀은 못 하시는데 눈물만 흘리세요. 가슴이 찢어져요. 저는 자주 가요. 예전에는 한 달에 한두 번 갔는데 지금은 일주일에 서너 번 가요. 아버지 옆에 있어 드리려고요. 손잡고 있어 드리려고요.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예요. 이미 늦었지만요. 저는 평생 후회할 거예요. 왜 그때 더 자주 안 갔나요? 왜 이상한 징후 못 봤나요? 왜 아버지 말씀 안 믿었나요? 아버지가 무섭다고 하셨는데 치매라서 그런다고 넘겼어요. 진짜 도움 요청하신 거였는데요. 뭔가 변했으면 좋겠어요. 다른 가족들은 이런 일 안 겪었으면 좋겠어요. 우리처럼 후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아버지께서 살아계신 것만으로도 다행이에요. 앞으로 잘 모시면 돼요. 늦지 않았어요. 이미선 씨도 만났습니다. 어머니는 이미 돌아가셨지만 그녀는 새로운 일을 시작했습니다. 저 요양원 학대 피해자 가족 모임 만들었어요. 같이 모여요. 비슷한 경험 있는 분들이랑요. 서로 이야기하고 위로하고요. 혼자 끙끙 앓지 말고요. 나누면 조금 나아지더라고요. 법 개정 활동도 해요. 더 강한 처벌이 필요해요. 지금 형량으로는 부족해요. 12년 받아도 실제로는 몇 년 만에 나와요. 그러면 또 같은 짓 해요. 무기징역 해야 해요. 학대로. 사람 죽이면 살인이잖아요. 살인범처럼 처벌해야 해요. 요양원 감독 강화 운동도 해요. 불시 점검 의무화해야 해요.
CCTV 전 구역 설치해야 해요. 인력 기준 올려야 해요. 그래야 이런 일 안 생겨요. 어머니 돌아가셨지만 헛되지 않게 하고 싶어요. 어머니가 겪은 일이 다른 분들한테 안 일어나게 하고 싶어요. 그게 제가 어머니한테 할 수 있는 마지막 효도예요. 저는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대단하세요. 정말로요. 응원할게요. 그녀는 웃었습니다. 쓸쓸한 웃음이었지만 힘이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보고 계실 거예요. 딸 잘한다고 하실 거예요. 그 생각으로 버텨요. 정민호 씨도 만났습니다. 전직 요양보호사였습니다. 싸움 후 해고당했던 분이었습니다. 지금 뭐 하세요? 그는 대답했습니다. 다른 요양원에서 일해요. 좋은 데예요. 진짜 어르신들 잘 모시는데요. 이런 데도 있더라고요. 해 뜨는 요양원이 전부가 아니더라고요. 제가 증언한 후로 언론에서 연락 많이 왔어요. 인터뷰 요청이요. 다 했어요. 제 얼굴 공개하고 다 말했어요. 무서웠는데. 이제는 안 무서워요. 진실 말하는 게 뭐가 무서워요. 저도 활동해요.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운동이요. 월급이 너무 적어요. 일은 힘든데 돈은 적어요. 그러니까 좋은 사람이 안 와요. 처우 개선해야 해요. 그래야 서비스 질이 올라가요. 어르신들한테도 좋아요. 내부 고발자 보호도 중요해요. 저처럼 말하려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무서워서 못해요. 보복당하니까요. 잘리니까요. 보호해줘야 해요. 그래야 숨겨진 학대가 드러나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당신 같은 분들이 많이 나와야 해요. 용기 있는 분들이요. 제23부- 전국적인 파장. 해 뜨는 요양원 사건은 전국적인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다른 요양원들도 조사를 받았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전국 5천여 개 요양원을 전수조사했습니다. 3개월간 진행됐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위반 시설이 800개가 넘었습니다. 전체의 16%였습니다. 6곳 중 하나가 문제였습니다. 심각한 학대 의심 시설이 60개였습니다. 해 뜨는 요양원 같은 곳이 60개나 있었습니다. 전국 각지예요. 인력 기준 미달이 가장 흔했습니다. 전체의 25%가 인력 부족이었습니다. 1000개가 넘는 시설이요. 요양보호사가 없으니 제대로 된 케어가 불가능했습니다. 시설 기준 미달도 많았습니다. 낡고 위험한 시설들이었습니다. 소방 안전 기준도 안 지킨 곳이 많았습니다. 화재 나면 어르신들 다 죽는 거였습니다. 위생 기준 미달도 심각했습니다. 불결한 환경 상한 음식 감염 관리 부재 기본이 안 된 곳이 많았습니다. 60개의 심각한 시설 중 20개가 폐쇄됐습니다. 나머지는 시정명령을 받았습니다. 100개가 넘는 시설이 행정처분을 받았습니다. 벌금이나 영업정지요.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지적받고도 고치지 않는 곳이 많았습니다. 벌금 내고 그냥 계속 운영했습니다. 벌금이 얼마 안 되니까요. 그냥 비용으로 처리했습니다. 근본적인 해결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추가 취재를 했습니다. 다른 요양원들도 파헤쳤습니다. 비슷한 사례가 많았습니다. 경상도의 한 요양원에서는 할머니가 굶어 죽었습니다. 입소 시 50kg이던 체중이 사망 시 32kg였습니다. 2년 만에 18kg 빠진 겁니다. 영양실조였습니다. 굶긴 거였습니다. 그 요양원은 밥을 하루에 2끼만 줬습니다. 그것도 죽으로요. 어르신들이 항상 배고파 하셨답니다. 전라도의 한 요양원에서는 성폭력 사건이 있었습니다. 남자 직원이 여자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수년간 범행했습니다. 피해자가 10명이 넘었습니다. 모두 치매 어르신들이었습니다. 말씀 못하시는 분들이었습니다. 직원들 사이에서는 공공연한 비밀이었답니다. 아무도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서울의 한 요양원에서는 억지대로 할아버지가 죽었습니다. 묶어놨는데 끊이목을 졸랐습니다. 움직이시다가 끊이목으로 올라간 거였습니다. 질식사였습니다. 요양원은 사고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애초에 묶지 않았으면 안 죽었습니다. 묶을 이유도 없었습니다. 그냥 편하려고 묶은 거였습니다. 충청도의 한 요양원에서는 폭행으로 할머니가 뇌출혈이 됐습니다. 직원이 머리를 때렸습니다. 할머니가 쓰러지셨습니다. 병원에 갔을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뇌출혈이 심했습니다. 수술했지만 의식을 못 찾으셨습니다. 식물인간이 됐습니다. 6개월 후 돌아가셨습니다. 직원은 넘어지셨다고 거짓말했습니다. CCTV가 없어서 증거가 없었습니다.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이런 사례가 수십 건이었습니다. 제가 취재한 것만요. 실제로는 더 많을 겁니다. 수백 건, 수천 건일 겁니다. 밝혀지지 않은 것들이요. 숨겨진 것들이요. 제24부- 시스템의 문제. 저는 전문가들을 인터뷰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반복되는지 물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막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노인복지학 교수가 말했습니다. 구조적 문제입니다. 한두 요양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시스템 전체의 문제예요. 우리나라 요양 시스템이 돈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요양원은 영리사업이 됐어요. 대부분 개인이 운영해요.
이윤을 남기려면 비용을 줄여야 해요. 그게 인력 감축 서비스 축소로 이어져요. 어르신들이 피해를 보는 거죠. 장기 요양보험 수가가 낮아요. 정부에서 주는 돈이 적어요. 한 분당 100만 원. 150만 원이에요. 그걸로 인건비, 시설비, 식비 다 충당해야 해요. 빠듯해요. 적자 안 내려면 어디선가 아껴야 해요. 그게 직원 월급이고 식비고 의료비예요. 결국 서비스 질이 떨어지는 거죠. 감독도 부실해요. 점검이 형식적이에요. 1년에 한 번 와요. 그것도 사전 통보하고요. 준비할 시간 줘요. 청소하고 직원 더 부르고 밥 잘 주고요. 점검관 가면 원래대로요. 실제 상황을 못 봐요. 점검관도 부족해요. 담당 공무원이 몇 명 안 돼요. 수백 개 시설을 몇 명이 봐요. 물리적으로 불가능해요. 서류만 보고 가는 거예요. 실제로 어르신들 상태는 안 봐요. 처벌도 약해요. 적발돼도 벌금 몇백만 원이에요. 영업정지 며칠이에요. 그 정도면 그냥 비용이에요. 무서울 게 없어요. 걸려도 별거 아니니까요. 그러니 안 고쳐요. 사회복지사가 말했습니다. 요양보호사 처우가 핵심이에요. 현장에서 어르신 모시는 분들이 요양보호사예요. 그분들이 잘해야 어르신들이 잘 지내시는 거예요. 근데 처우가 너무 나빠요. 월급이 200만 원도 안 돼요. 최저임금 수준이에요. 근데 일은 엄청 힘들어요. 하루에 10명 넘게 돌봐야 해요. 씻기고 먹이고 기저귀 갈고 산책시키고요. 24시간 체력 노동이에요. 감정 노동이에요. 어르신들한테 욕먹기도 하고요. 치매라 그러시는 건데 상처받아요. 그러니 좋은 사람이 안 와요. 젊은 사람 안 와요. 어디든 갈 데 있는 사람은 안 와요. 갈 데 없는 사람만 와요. 나이 많은 분들이요. 다른 일 못 구하는 분들이요. 그중에 인성 안 좋은 사람도 있어요. 스트레스 받으면 폭발해요. 그게 어르신들한테 가요. 처우 개선 없이는 해결 안 돼요. 월급 올려야 해요. 인력 늘려야 해요. 근무 환경 개선해야 해요. 요양보호사가 행복해야 어르신도 행복해요. 기본이에요. 인권활동가가 말했습니다. 노인 인권 인식이 부족해요. 우리 사회가 노인을 어떻게 보는지 생각해봐요. 짐으로 봐요. 쓸모없다고 생각해요. 돈만 든다고 생각해요.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말은 안 해도 속으로요. 그런 인식이 학대를 가능하게 해요. 어차피 늙은이니까요. 어차피 곧 죽을 거니까요. 대충 해도 된다는 거예요. 어르신들도 인간이에요. 존엄이 있어요. 권리가 있어요. 말 못하시고. 거동 못하셔도 인간이에요. 고통을 느끼세요. 슬픔을 느끼세요. 무서움을 느끼세요. 사람이에요. 그 인식이 바뀌어야 해요. 사회 전체가 바뀌어야 해요. 노인을 공경하는 문화가 되어야 해요. 그래야 학대가 줄어요. 그리고 신고 시스템이 부족해요. 어르신들은 스스로 신고 못해요. 치매면 더 그렇고요. 말씀 못하시면 더 그렇고요. 주변에서 대신 해줘야 해요. 근데 주변 사람들이 몰라요. 가족도 가끔 면회 와서 모르고요. 직원들은 자기 직장이니까 신고 안 하고요. 그러니 묻히는 거예요. 익명 신고 활성화해야 해요. 내부 고발자 보호해야 해요. 신고하면 보상 줘야 해요. 그래야 숨겨진 학대가 드러나요. 제25부- 변화의 움직임. 해 뜨는 요양원 사건 이후 변화의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법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시스템이 개선되기 시작했습니다. 국회에서 노인복지법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학대 처벌이 강화됐습니다. 기존의 5년 이하 징역이던 것이 10년 이하로 올랐습니다. 벌금도 올랐습니다. 3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요. 학대로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징역까지 가능해졌습니다. CCTV 설치가 의무화됐습니다. 요양원 모든 공용공간에 설치해야 합니다. 복도 거실, 식당, 프로그램실 다요 영상은 60일간 보관해야 합니다. 가족이 열람 요청하면 보여줘야 합니다. 위반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불시 점검이 늘었습니다. 사전 통보 없이 갑니다. 연간 점검 횟수도 늘었습니다. 야간 점검도 시작됐습니다. 밤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보려고요. 점검관 인력도 충원됐습니다. 요양보호사 처우도 조금 개선됐습니다. 최저임금 이상 지급이 의무화됐습니다. 초과 근무 수당 지급도 의무화됐습니다. 인력 기준도 조금 올랐습니다. 어르신 2.5명당. 요양보호사 1명이던 것이 2명당 1명으로요. 아직 부족하지만 시작이었습니다. 내부 고발자 보호법도 강화됐습니다. 신고자 신원보호가 의무화됐습니다. 신고자 해고가 금지됐습니다. 해고하면 사업주가 처벌받습니다. 보복행위도 처벌받습니다. 신고 포상금도 생겼습니다. 학대 신고하면 최대 1천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좋은 변화였습니다. 하지만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법이 있어도 지켜지지 않으면 소용없습니다. 감독이 여전히 부실합니다. 처벌이 여전히 가볍습니다. 요양보호사 처우가 여전히 나쁩니다. 갈 길이 멉니다. 제26부- 피해자들의 현재. 사건이 끝난 후 몇 년이 지났습니다. 피해자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김영호 할아버지는 다른 요양원에서 지내고 계십니다. 파킨슨이 많이 진행됐습니다. 이제는 거의 말씀을 못하십니다. 움직이시기도 힘드십니다.
하지만 눈빛은 예전보다 편안해지셨습니다. 무서워하지 않으십니다. 아들이 자주 찾아갑니다. 손잡고 있어드립니다. 할아버지가 가끔 웃으십니다. 아들 얼굴 보면 웃으십니다. 그게 아들에게는 큰 위안입니다. 생존 피해자들 중 일부는 다른 요양원으로 옮겼습니다. 좋은 곳으로요. 제대로 된 케어를 받고 계십니다. 상태가 나아지신 분들도 있습니다. 살이 오르고 표정이 밝아지신 분들이요. 제대로 먹고 제대로 돌봄받으니까요. 하지만 일부는 돌아가셨습니다. 학대의 후유증으로요. 영양실조로 면역력이 떨어져서요. 욕창이 악화돼서요. 트라우마로 의지가 꺾여서요. 학대가 없었으면 더 사셨을 분들입니다. 학대가 수명을 줄인 겁니다. 살인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유가족들은 민사소송을 했습니다. 원장과 직원들을 상대로요. 손해배상 청구를 했습니다. 대부분 승소했습니다.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의 배상금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돈으로 보상될 수 없습니다. 돌아가신 분들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남은 가족들의 죄책감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제27부 가해자들의 현재. 가해자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원장 조현태는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입니다. 교도소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가석방 없이 만기 출소하면 2031년입니다. 그때 그는 60대 후반이 됩니다. 남은 인생 상당 부분을 감옥에서 보내는 겁니다. 마땅한 대가입니다. 하지만 피해자들이 겪은 고통에 비하면 부족합니다. 박정희는 징역 8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입니다. 가석방 신청을 했다가 기각됐습니다. 피해자 가족들이 반대했기 때문입니다. 반성이 부족하다고 했습니다. 이준혁은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입니다. 성범죄자, 신상정보가 등록됐습니다. 출소해도 어린이집이나 요양원 같은 데서 일할 수 없습니다. 10년간요 평생 성범죄자로 낙인 찍혀 살아야 합니다. 다른 직원들도 형을 살았거나 살고 있습니다. 집행유예를 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반성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여전히 다른 곳에서 비슷한 일을 하고 있을까요? 알 수 없습니다. 해 뜨는 요양원은 폐쇄됐습니다. 영업허가가 취소됐습니다. 건물은 비어 있습니다. 아무도 안 들어갑니다. 흉가처럼 방치되어 있습니다. 그곳에서 벌어진 일을 아는 사람들은 근처에도 안 갑니다. 제28부 제보자의 새 출발. 제보자 김수진 씨는 새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저는 1년 후 다시 만났습니다. 어떠세요, 요즘은? 그녀는 웃었습니다. 예전보다 훨씬 밝은 표정이었습니다. 괜찮아요. 많이 나아졌어요. 어린이집 일은 잘 맞아요. 아이들이 좋아요. 순수해요. 요양원 어르신들처럼 아프거나 슬프지 않아요. 밝고 활기차요. 그 에너지가 저한테도 와요. 치유되는 느낌이에요. 상담도 받고 있어요. 트라우마 치료요. 아직 악몽을 꿔요. 가끔요. 예전보다는 덜하지만요. 조금씩 나아지고 있어요. 시간이 걸릴 거래요. 괜찮아요. 기다릴 수 있어요. 가족들은 어떠세요? 남편이 많이 도와줬어요. 제가 신고한다고 했을 때 무서워했어요. 위험하다고요. 그래도 지지해줬어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면 해라 그랬어요. 든든했어요. 아이도 컸어요. 이제 중학생이에요. 아이한테는 자세히 말 안 했어요. 엄마가 나쁜 사람들 잡는데 도왔다. 그 정도만요. 아이가 자랑스러워 하더라고요. 우리 엄마 멋있다고요. 저는 물었습니다. 후회 없으세요? 다 끝나고 보니까요. 그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없어요. 절대 없어요. 힘들었어요. 무서웠어요. 협박도 받았어요. 이사도 갔어요. 직장도 잃었어요. 근데 후회 안 해요. 제가 말 안 했으면 아무것도 안 바뀌었어요. 어르신들 계속 맞으셨을 거예요. 계속 죽어갔을 거예요. 제가 말해서 멈춘 거예요. 제가 말해서 법이 바뀐 거예요. 제가 말해서 다른 어르신들이 조금이라도 안전해진 거예요. 그거면 됐어요. 그거면 다 감수할 수 있어요. 제가 한 일이 의미 있었어요. 가치 있었어요. 그걸로 충분해요. 저는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영웅이에요. 진짜로요. 많은 사람들이 당신 덕분에 살았어요. 기억할 거예요. 고마워요. 그녀는 울었습니다. 행복한 눈물이었습니다. 저도 울었습니다. 제29부 우리 모두의 문제. 이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건 남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일입니다. 우리 부모님, 우리 조부모님 지금 요양원에 계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 요양원에 가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우리 자신도 요양원에 가게 될 수 있습니다. 모두가 늙으니까요. 모두가 아프게 될 수 있으니까요. 그때 우리는 어떤 대우를 받게 될까요? 지금 우리가 만드는 사회가 그걸 결정합니다. 지금 우리가 관심 갖고 목소리 내면 더 나은 요양 시스템이 만들어집니다. 지금 우리가 무관심하면 지금과 같은 지옥이 계속됩니다. 몇 가지 당부를 드립니다. 첫째, 요양원에 가족이 계시다면 자주 방문하세요. 한 달에 한 번이 아니라 일주일에 한 번 가세요. 가능하면 더 자주요. 갑자기 가세요. 예고 없이요. 그래야 실제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방문하시면 상태를 꼼꼼히 확인하세요. 멍이 있는지, 상처가 있는지요, 살이 빠지셨는지, 표정이 어두우신지요. 이상한 점 있으면 바로 물으세요. 넘어지셨다는 말 그냥 믿지 마세요. 둘째, 어르신 말씀을 들으세요. 데려가 달라고 하시면 그냥 치매 증상이라고 넘기지 마세요. 진짜 힘드실 수 있어요. 무섭다고 하시면 귀담아 들으세요. 진짜 무서운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어르신들의 말씀을 존중하세요. 셋째, 이상한 점 발견하면 신고하세요. 노인학대 신고 전화는 1577-1389예요. 24시간 운영되어 익명으로도 가능해요. 증거 있으면 더 좋지만 없어도 신고하세요. 조사라도 하게요. 망설이지 마세요. 당신의 신고가 생명을 구할 수 있어요. 넷째, 요양보호사분들을 존중해 주세요. 대부분은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이에요. 적은 월급에 힘든 일하시는 분들이에요. 소수의 나쁜 사람들 때문에 전체를 욕하지 마세요. 처우 개선의 목소리 내주세요. 그분들이 잘해야 우리 부모님도 잘 모셔지는 거예요. 다섯째, 사회 시스템에 관심 가져주세요. 선거할 때 복지정책 보세요. 어떤 후보가 뭘 약속하는지 보세요. 투표를 바꿀 수 있어요. 우리 모두의 문제예요. 우리 모두가 바꿔야 해요. 제30부 마지막으로 피해자 어르신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사회가 지켜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험한 세상에서 힘들게 사시게 해서 죄송합니다. 마지막까지 고생하시게 해서 죄송합니다. 당신들은 존중받아야 할 분들입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사회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입니다. 자식 키우시고 나라 세우신 분들입니다. 그런 분들이 이런 대우를 받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바꾸겠습니다. 이런 일 다시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간이 걸리겠지만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더 나은 세상 만들겠습니다. 어르신들이 편히 지내실 수 있는 세상 만들겠습니다. 편히 쉬세요. 사랑합니다. 그리고 이미 돌아가신 분들께 이순자 할머니, 박순희 할머니, 정말숙 할머니, 최정순 할머니, 윤복순 할머니, 그리고 이름 모를 수많은 분들께 죄송합니다. 지켜드리지 못해서요. 당신들의 고통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당신들 때문에 세상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법이 바뀌었습니다. 시스템이 바뀌었습니다. 사람들의 인식이 바뀌었습니다. 다른 어르신들이 조금 더 안전해졌습니다. 그게 당신들이 남긴 거예요. 당신들의 희생이 의미 있었어요. 잊지 않을게요. 기억할게요. 더 노력할게요. 편히 쉬세요. 하늘에서 지켜봐 주세요. 우리 부모님, 우리 조부모님, 그리고 언젠가 우리 자신 모두가 노인이 됩니다. 그때 어떤 대우를 받을지 지금 우리가 결정합니다. 지금 우리가 만드는 사회가 우리의 노후를 결정합니다. 함께 바꿔나갑시다.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 갑시다. 어르신들이 존엄하게 마지막을 보낼 수 있는 사회를 만듭시다. 그게 우리 자신을 위한 일이기도 합니다. 다음에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때까지 건강하시고 가족과 함께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